제가 지리학자고요. 어쨌든 이제 그 낯선 세계를 가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어쨌든 그래도 이제 공부한 사람이니까 그냥 여행하는 거하고는 다르게 좀 가야 된다라는 약간 강박도 있고 특히나 이제 저도 인생에서 이번에 처음 6월에 한 3주 정도 아프리카를 갔다 왔는데요. 그 아프리카를 갔다 오고 난 걸 가지고 어떻게든 한번 정리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사실은 미션으로 이제 뭔가 루안다라는 제가 가장 루안다, 우간다 이렇게 두 나라를 집중적으로 다녔는데 루안다 관련해서는 뭔가 북챕터에 하나 이렇게 좀 그 NGO 활동가들을 위한 뭔가 이렇게 루안다 안내서에 그 책을 좀 쓰는 일을 하기는 했고 우간다는 좀 어떻게 정리를 할까라는 고민을 좀 했었는데 어쨌든 여기 우리 그 저에게 요새 가장 지적인 자극이 되는 이 국회 신성장 학파 스터디 모임에서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가지고 오늘 이 강의를 좀 맡게 됐습니다. 강의라기보다는 정말 썰담에 그다음에 이제 제가 본 아프리카에 또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해요. 그래서 뭐 어쨌든 이제 첫 페이지부터 제가 나름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의식인데 아프리카 하면 어쨌든 이제 발전의 문제를 중심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발전에 있어서 이제 양가적인 게 있는데 일단 아프리카는 여전히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대륙이고 가난한 국가들이 모여 있는 나라인 거죠. 실제로 뭐 이렇게 GDP나 아니면은 그 인간 발전 지수, HDI, 뭐, 요거를 내면은, 바텀 30, 그러니까 이렇게 아래로부터 30위 안에 거의 20개 국가가 아프리카입니다. 예, 그런 상태니까 대단히 저발전되어 있는 게 지금 현실인 거죠. 또 역사이기도 하고.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프리카가 대단히 다양한 측면에서 앞으로의 발전 잠재력을 또 주목받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를 보되 이 아프리카의 발전 문제를 중심으로 이 아프리카의 과거를 보고 돌아보고 또 미래를 전망하는 이런 얘기를 좀 꺼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새 이제 좀 정치적으로 올바른 표현을 하려고 하는데 과거에 이제 아프리카 하면 이제 블랙 아프리카 뭐 이렇게 많이 표현을 했다라면 최근에는 아프리카의 뭐 밝음, 희망적 미래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좀 컬러풀한 아프리카를 좀 그런 아젠다로 내세우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걸 또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얘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뭐 제가 나눌 얘기는 사실은 저도 이제 우리가 지난 화요일 날 또 공부 모임을 했잖아요. 박광기 그 삼성전자 전 부사장님 모시고서 얘기를 했는데 그 강의를 들으면서 저도 되게 좋았어요. 제가 최근에 어떤 고민하고 있는 지점들하고 되게 맞는 지점들도 있다는 얘기가 들었고, 그래서 저는 지리학자는 세계를 왜 여행하고 여행이 왜 곧 공부가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좀 나름 썰을 풀어보고 아주 짧게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를 전체적으로 제가 이해한 바를 좀 보려고 했습니다. 사실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루안다를 핵심적으로 원래 루안다와 관련된 미션이 있어서 제가 이제 ODA 이렇게 조사 사업을 하러 큰 틀에서는 이제 루안다를 가게 됐는데 뭐 저는 사실 이제 동남아를 중심으로 이렇게 지역 연구를 오래 했던 사람인데 저는 되게 현지 조사를 중시하는 사람이거든요. 한 번 가면 저는 최소 한 달 정도는 머물러 봐야 된다. 그다음에 뭐 사실 박사 논문이나 그 다음에 되게 제가 집중해서 썼던 어떤 논문들을 쓰기 위해서는 거의 뭐 수년에 걸쳐서 이렇게 그 반복적인 방문을 한다든가 박사 논문 때는 필리핀에서만 한 1년 반을 살면서 이렇게 논문을 쓰는 작업들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그냥 루안다만 가기에는 너무 짧아서 일주일만 갔다 오기 아까워서 제 딴에는 이제 제 자비를 들여서라도 최소 3주를 좀 있어 보겠다라고 했는데 또 이렇게 제가 간다라는 걸 또 소문을 내고 뭐 이러다 보니까 다행스럽게 이제 루안다 일주일을 갔다 오고 그 다음에 바로 옆 나라인 우간다에서 또 그 연세대 아프리카 센터에서 하는 어떤 ODA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현장 전문가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우간다에서 이제 일주일 정도 있었고 다시 루안다로 돌아와서 루안다에서 이제 일주일간 제가 또 하고 있는 아주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아름다운 커피라는 공정무역 전문 브랜드 회사에 이사로 올해부터 결합을 했거든요. 근데 저희 회사에서 다루는 커피, 취급하는 커피 중에서 아프리카에서는 루안다 커피가 되게 중요해요. 저희들한테는 어떤 공정무역이라는 이념과 가치에도 가장 맞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아프리카 루안다에 있는 저희 그 산지를 방문하고 산지의 생산지들을 돌아보는 이런 경험까지 해서 이제 좀 3주를 알차게 아프리카에서 보내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를, 또 근데 이제 루안다 그렇게 가다 보니까 사실 저도 이제 루안다만 이제 좀 집중적으로 보고 빠지려고 그랬는데 실제로 루안다라는 나라 자체가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니었고 다른 한편 뭐냐면 루안다의 현재와 루안다의 과거는 당연히 이 아프리카 전체의 문제와 연결될 수밖에 없는 어떤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를 이게 좀 이번에 포기하지 말고 이번을 기회 삼아 아프리카를 좀 폭넓게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프리카에 대한 대륙적인 접근까지 좀 이어서 좀 해봤습니다. 네, 뭐 사실 자랑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가봤던 나라들, 그 다음에 아직까지 제가 가보지 못했지만 이제 파란 깃발은 제가 이제 앞으로 가겠다라고 이제 찍어놓은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노란 별은 제가 이미 갔다 온 곳이죠. 이제 말씀드렸듯이 저는 아시아 전문학자고 동남아 지역 연구만 한 15년, 뭐 박사 논문 쓸 때부터 시작, 현지 조사부터 하면 20년이니까 거의 동남아예요. 동남아 10개국, 10분 거의 대부분 가봤고, 그 다음에 이제 가까이 있는 일본, 중국, 그 다음에 이제 중앙아시아, 그 다음에 기회가 돼서 제가 또 파리에 머무르면서 이제 유럽의 이제 서부 지역들을 좀 이렇게 좀 돌아본 경험이 있었고요. 뭐 그렇습니다. 일단 저는 이게 사실 이제 제가 지리학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세계를 왜 알려고 하냐? 근데 세계가 거기 있으니까 궁금하니까. 저는 이런 거 그냥 기질적인 차이에서도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방에서 가만히 있고 책을 읽고 뭐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저도 그런 정서가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저는 정말로 제 발로 밟아보고 제가 숨 쉬어보고 제가 뭐 먹어보고 그 지역에 없던 음식들을, 그래야지 이제 나에게 좀 오는 어떤 그런 세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단순히 이제 나와 나의 밖에 존재하는 세계가 아니라 저는 그것이, 그런 경험 자체가 나라는 사람 자체가 확장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다음에 또 이제 이것도 이제 어찌 보면 대단히 기질적인 차이인데, 어떤 분들 이제 여행하시다 보면 여행에도 어떤 그런 취향이 있죠. 선진국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또 여행 가서 이제 뭐 크루즈 여행, 요새 또 그런 것도 뜨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어쩌다 보니 여행은 좀 개도국, 좀 고생을 동반하는 여행을 좀 이렇게 되게 선호하는 되게 특이한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업으로서 이제 해외 지역 연구를 한 20년 가까이 하다 보면은 어떤 문제의식이 드냐면은, 사실 우리나라가 대단히 터무니없게도 세계에 대한 인식이 참 낮다. 아주 이렇게 얄팍하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는데, 이건 이제 지난 화요일에 이제 박강기 선생님이 했던, 그 부사장님이 했던 얘기하고도 있죠. 그래서 우리의 운명은 국제사회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이제 박강기 작가님의 이제 그 책에서 이게 아주 서문쯤에서 이제 나와 있는 글이고, 사실 저도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최병천 소장님하고 연결이 되면서 이 공부 모임을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근데 최병천 소장님도 제가 이제 처음에 이 사람 얘기 좀 들어봐야겠다라는 얘기를 했던 게, 한국 경제를 설명함에 있어서 한국 밖에 있는 변수들과의 관계 속에서 한국 경제가 주조된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특히나 이제 한국이 이제 개방 경제가 되고, 특히나 이제 중국하고의 교역이 시작되면서 세계의 변화, 한국의 변화 뭐 이런 것들을 봤던 게 이제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선진국보다는 대단히 개도국에 가면 괜히 이제 좀 좋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는 그런 걸 되게 좋아하는, 뭐 도시보다 산, 자연, 뭐 농촌 뭐 이런 거 좋아하는 타입이긴 한데, 글로벌 사우스 시대가 저는 부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다극화가 되고, 또 이제 경제적인 어떤 고립주의가 이제 득세하는 시대인데, 저는 이게 쭉 가는 어떤 큰 흐름도 있지만 분명히 이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들도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컨대 이제 뭐냐면 관세가 뭐 정말 트럼프가 최근에 이제 관세를 올리면서 전 세계에 관세를 아예 이제 재정의 일부로 삼는 어떤 이런 전략을 쓰고 있는데, 사실 이게 그 효과가 정말 그 트럼프나 지금 현재 트럼프의 어떤 그런 브레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만큼 될까? 라는데 저는 약간은 좀 퀘스천 마크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그게 이제 궁극적으로는 관세도 이제 보면은 그 나라의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내부로부터의 어떤 뭐 물가의 상승이나 이런 것들밖에 그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우리가 지금은 대단히 경제가 다시 중요해진 시기니까 좀 간과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기후변화나 어쨌든 이제 국제적인 어떤 불균등 발전의 해소, 빈곤
문제 해결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제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국제 협력을 해야 되는 어떤 장에서는 아프리카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존재로서 일단은 이제 이 대륙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의 숫자가 UN 기준 54개국이나 되고요. 사실상 자기들의 어떤 국가적인 운명이 걸려 있는 기후 변화나 발전 문제, 빈곤 문제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아프리카는 그래도 대단히 공동의 목소리를 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국제가 대단히 다각화되는 시대이지만 어쨌든 인류가 봉착할 수밖에 없는 어떤 문제에서는 어떤 공통의 아젠다를 찾고 공통의 어떤 방향성을 설정을 할 때는 아프리카의 당사자성, 아프리카의 어떤 의견 이런 것들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글로벌 사우스의 어떤 측면에서 아프리카의 중요성은 저는 무시되었을 수는 없다라는 이제 입장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아프리카에 이제 ODA 큰 틀에서 조사하러 갔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ODA 하면은 아직까지 뭐 이렇게 우리 건희 언니가 사고치고 막 이래가지고 ODA를 그나마 이제 예전보다는 조금 이 단어를 들어보신 분들이 많긴 한데 사실 아직까지 한국에서 이제 ODA 영역은 대단히 좀 특수한 사람들만 하는 영역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ODA가 실제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되게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외교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되게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빌 게이츠 지금 와 있잖아요. 근데 빌 게이츠도 이제 계속 얘기하듯이 전 세계의 어떤 유럽 선진 공여국들이 ODA를 계속 축소하고 있는 방향, 또 특히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USAID를 날려버리겠다 막 이렇게 하는 상황 속에서 한국이 꾸준히 ODA를 늘려왔던 것은 이제 대단히 국제사회에서 갖는 어떤 규범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그 역할이나 아니면 이제 어떤 중요성이 오히려 더 부각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어찌 보면 이제 한국 ODA를 이렇게 아주 도덕적으로만 이렇게 보면 한때 이제 저도 이제 대단히 NGO적인 입장에서 ODA를 봤을 때 ODA의 국익을 갖다 대는 행태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입장을 이제 이렇게 더 젊었을 때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최근에는 저도 이제 좀 뭐 때도 타고 또 이제 신남방 정책 하면서 이제 나란 일에도 조금 이제 손을 대보고 이러니까 ODA는 어쨌든 한 나라가 특히나 이제 선진국이 대외 관계를 맺을 때 쓸 수 있는 다양한 외교적 수단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좀 인도주의적인 접근과 국익적 접근이 이제 이렇게 늘 충돌하지는 않고 어떤 측면에서는 이게 이제 한국, 일본 또 독일 여기가 이제 대단히 좀 특이하게 그 이제 어떤 ODA에서 보면은 무상으로 하는 무상 원조보다 이제 차관의 비중이 상당히 좀 높은 나라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또 어떤 면에서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차관이 간다는 게 돈을 빌려주는 것들도 있지만 기술 협력이 전제되는 뭐 자국의 어떤 그 제조업 라인을 확장하는 데서의 어떤 그런 영향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최근에 저는 이제 ODA에서 이제 한국이 국익을 말한다라는 것 자체는 뭐 그냥 인정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가 생각은 드는데 다만 한국이 참 못하는 게 뭐냐, 우리는 포장을 너무 못해. 너무 포장을 못해가지고 국익을 너무 볼드하게 얘기를 막 꺼내놓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 국익을 이렇게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살짝 숨길 수가 있거든요. 사탕이 이제 커버 싸듯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너무 국익을 너무 대놓고 이렇게 볼드하게 얘기하는 경향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ODA가 말 그대로 이제 대외 원조라고 표현되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제 다른 나라, 특히나 이제 개발도상국들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오피셜 기금인 거잖아요. 우리 세금이 나가는 거고. 근데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 가난한 순서로 가진 않습니다. ODA의 핵심은 가난한 순서로 가진 않고. 아니 근데 그건 또 너무 그러면 그건 너무 이제 볼드하게 국익위선인 거고, 그런 게 이제 너무 강화되면 이제 신제국주의냐 뭐 이렇게 좀 비판을 받는데 큰 틀에서 보면 이제 관계의 순위. 근데 그 관계는 뭐 반드시 경제적인 이익만으로 환원되지 않는 것들도 분명히 있어요. 예컨대 이제 한국 같은 경우 에티오피아가 대단히 아프리카에서는 되게 중요한 우리나라의 공여국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 에티오피아 우리 6.25 참전국이니까.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필요의 순서보다는 사실 관계의 순서. 근데 그 관계의 순서는 반드시 이제 경제적인 관계만으로는 환원되지 않는 어떤 이제 얘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실 한국이 이제 보면은 이제 전 세계 어쨌든 그 경제 통계 내는 나라의 순위를 한 190개 정도 잡으면은 한국이 이제 그 한 10위 정도 되잖아요. 12 정도 이렇게 되는데 뭐 우리나라가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한국의 ODA가 이제 좀 ODA성 그 기금이 나가는 나라는 한 140국이 넘습니다. 근데 최근에 ODA에 어떤 영역까지 들어왔냐면은 요새 한국이 너무 인기 많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한국어를 배우려는 수요가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어 교육까지도 사실은 약간 ODA성 그런 것까지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뭐 우리나라가 그렇다고 이제 전 세계에서 ODA를 정말 제일 많이 주는 나라도 아닌데 우리도 이제 ODA의 어떤 효과성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ODA를 전 세계에 막 일괄되게 막 이렇게 무질서하게 뿌리지 말고 어느 정도의 어떤 질서를 가지고 뿌리자라는 어떤 문제의식이 이제 2010년대 이후에 이게 생겨났고, 그래서 이제 지금 한국에서 우리가 ODA를 보낼 때 ODA 그 파트너 국가를 선정함에 있어서 소위 말하는 중점협력국을 선정을 합니다. 중점협력국을 선정을 하는데, 3기예요, 지금 벌써. 이게 한 5년에 한 번씩 내거든요. 그러니까 2020년에서 지금 이제 25년에 이제 아마 마감되고, 25년에 이제 다시 한번 이제 4기 중점협력국을 이렇게 선정을 해야 되는데, 이 3기 중점협력국에 아프리카에서 7개 국가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해도 우리나라가 많이 갔던 에티오피아, 가나, 루안다, 뭐, 우간다, 세네갈, 여기는 세네갈, 탄자니아 이제 좀 많이 갖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 좀 특이하게 들어온 나라가 이집트입니다. 이집트가 좀 들어온 거는 사실 이집트가 경제 규모로 봤을 때 이집트도 이따가 이제 제가 숫자 보여드리겠지만 그 네트로 이제 그 1인당 퍼캐피타 이제 GDP를 치면 3,000대예요.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그렇지는 하겠지만, 근데 인구가 1억이 넘으니까 사실은 이제 전체 아프리카에서는 작지 않은 규모인데, 여기에 이제 ODA에서 이제 우리의 어떤 규모의 문제가 나오는데, 이제 사실 이집트하고 제일 앞서서 있는 거는 이제 우리 문화 협력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어떤 이제 문화 복원을 한다든가 이런 예산들이 이제 되게 전면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뒷단으로 가면은 방산 협력 이 있고요. 원전에도 좀 원전 관련된 협력도 좀 있으려고 하고요. 큰 틀에서는 이제 카이로가 워낙 수도인 카이로가 너무 과밀이 심해서 뉴 카이로라고 해서 이제 완전히 이집트의 신도시 개발 계획이 있는데, 그 신도시 개발 계획에 들어가는 어떤 그 기술 차관,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는 사실 우리가 이제 무상 원조와 차관하면 차관이 사실상 규모가 크고, 무상 원조는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왜냐하면 무상이니까 약간 봉사단이 중심이 되고 이랬었는데, 요새는 이제 무상 원조도 뭐 30억대 되는 사업들도 되게 100억대까지 가는 사업들도 막 늘어나고 있거든요. 대학 협력이나 기술 협력이나 이런 것들은. 그래서 사실은 이집트 같은 경우는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이제 저희끼리 하는, 이게 녹화가 되면 이제 우리끼리 하는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약간 방산협력의 어떤 이제 이를테면은 이게 이집트가 우리 무기를 좀 사주는 게 좀 있어서 방산협력에 대한 어찌 보면 우리 쪽에서의 어떤 성의 표시로서 이제 이집트하고의 뭔가 이렇게 그 관계가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그 3기 중점협력국에서 또 되게 또 주목해야 하는 나라가 인도가 들어왔어요, 인도가 이제 우리한테 이제 그 3기 중점 협력국에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되게 말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3기 중점 협력국 정할 때, 이집트, 인도가 들어오는 게 맞냐? 규모의 경제로서 봤을 때는 인도 같은 경우 우리나라보다 규모가 훨씬 더 큰 경제권이 이미 영국보다도 그 과거에 이제 식민지 종주국보다도 커졌는데, 인도에 우리가 ODA 주는 게 맞냐? 그러는데 인도는 어쨌든 돈 준다 그러면 웰컴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인도도 중점 협력국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이제 사이즈를 보면은 아직까지 한국은 이제 아시아에 많이 갑니다. 아시아로 많이 가는데, 과거에는 이제 어떤 거리적 인접성 이러면서 이제 동남아시아에 많이 갔다라면, 최근에는 남아시아로 정말 많이 가요. 그래서 이제 방글라데시나 파키스탄이나 이쪽으로도 많이 가고 있는데, 여전히 그래도 이제 아시아의 비중이 높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당연히 이제 보면은 다른 경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특수한 경우고, 정말 대부분의 이제 선진 공여국이라고 했던 나라들은 다 이제 과거에 식민지 거느렸던 나라들이거든요.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식민지로 삼았던 나라한테 주는 ODA가 사실상 제일 많기는 많습니다. 네, 많긴 많은데 우리나라는 되게 예외적인 거죠. 우리나라는 얼마나 예산을 붙여요? 우리나라가 지금 24년 기준으로 제가 숫자가 39억 불 정도 썼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네트로 뭐 6조다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 작년에 집행된 2024년 집행된 거 기준으로 하면 한 5조 4천억 정도가 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는 뭐냐면은 국제기구에 내는 분담금도 ODA에 들어가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다자기구에 이제 뭐 국제기구 말고 다자기구 뭐 이를테면 이제 세계식량기금 이런 데 있잖아요. 아니면은 그 뭐 UN 난민기구 뭐 이런 데 보내는 돈들까지도 다 그 ODA 자금에 들어오기는 합니다.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사실 에티오피아가 제일 중요한 나라예요. 근데 요거 이제 2023년, 22년, 21년 가면은 사실 이집트가 순위가 이제 4위나 5위 정도 내려가는데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정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간 이집트하고 이제 좀 특수관계가 되려는 것들도 있었고 올해가 아마 2025 올해가 아마 이집트하고 한국하고 되게 수교 몇십 주년 뭐 이렇게 되는 되게 중요한 나라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집트가 한번 이렇게 팍 튀었는데 대체로 이제 이디오피아, 탄자니아, 가나 뭐 이렇게 가고 이제 그래서 전체적으로 동아프리카에 있는 국가들이 좀 많고 그다음에 이제 가나 같은 이제 서아프리카 국가들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이게 아프리카 그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대륙 개간을 보러 갈게요. 이제 보면은 국가 수는 UN 기준으로는 54개국입니다. 근데 이제 아프리카 연합도 있거든요. 아프리카 연합 기준으로는 여기 서사하라가 이제 모로코하고 모리타니 중간에 있는 요 나라가 지금 독립을 선언을 했는데 유엔에서는 인정받지 못하지만 아프리카 연합에서는 인정하고 있어서 55개국입니다. 사실은 이제 뭐 이런 거야 이제 숫자들은 늘 변할 수도 있고 이런 건데 아프리카를 주목할 수밖에 없고 해야만 하는 어떤 지점은 바로 인구 문제에서 나옵니다. 인구 문제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은 지금 현재 이제 인구 추이를 보면 물론 이제 인구 추이라는 건 이제 되게 다양하게 곡선이 달라질 수도 있지만 2050년에 이제 전 세계 인구가 이제 100억을 찍을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100억을 찍게 되면은 그때 기준으로 봤을 때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그러니까 25억이 됩니다. 지금 현재 14억이거든요. 지금 14억인데 2050년 되면은 아프리카 인구가 25억이 될 거다. 근데 여기보다 더 놀라운 거는 더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세계 신생아의 3분의 1이 아프리카가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요거는 이제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상 보면은 뭐 이거를 되게 지구적으로 또 보면은 인구의 무게추, 인구의 이제 총량을 이제 무게추라고 하면은 중국이었다가 중국이 인도가 중국을 앞서버리잖아요. 근데 이제 앞서고 있는데 사실상 이 축이 그 다음으로는 이제 아프리카로 가게 될까라는 거죠. 아프리카로 가게 될 것 같은 거고 사실상 뭐냐면 합계 출산 제가 여기다 뭐 하나 빠졌는데 합계 출산율이 4.3명까지 가는 나라는 남수단. 물론 이게 안 되는 나라들도 되게 많습니다. 안 되는 나라들도 많은데 이게 가장 높은 나라가 이제 남수단이 이제 4점. 높은 나라는 일반적으로 사망률이 높지 않나요? 뭐 그렇긴 한데 사망률은 빠르게 또 이렇게 감소하고 있으니까. 예, 뭐 그런 그래도 기본적인 어떤 그 의료에 있어서 뭐 빌 게이츠가 정말 큰 역할을 합니다. 빌 게이츠를 비롯한 그 미국의 어떤 IT 그루들이 아프리카에 쏟아붓는 의료와 농업에 투자하는 돈은 정말 많습니다. 그게 이제 정말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구의 중심축이 중국과 인도, 아프리카로 이제 좀 대체로 이제 14억대인데 사실 여기서 이제 중국은 꺾이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인도는 늘고 있지만 인도보다 이제 아프리카가 이제 훨씬 더 늘어날 거다. 현재는 인도 14억, 중국 14억, 아프리카 합계 14억. 예, 합계. 14. 합계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2025년 되면은, 2025년 되면은 그게 달라질 거다라는 게 있는데, 근데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아프리카가 먼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있잖아요. 이게 54개국에 전체적으로 상주 공간이 이제 설치되어 있는 나라가 24개국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아프리카에 나가 있는 교민 다 합쳐봤자 11,000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적은 거죠. 아직까지 아프리카까지 가는 사람들이 되게 적은데 그나마 사업하러 가신 분들은 이제
아프리카 공화국이 이제 가장 이제 그 아프리카 안에서는 이제 경제적으로 중요한 나라니까 남아공에 한 3,600명 정도 계신데 그분들은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 좀 있고요. 그러면 경제 제일 잘 나가는 나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이집트 같은. 사실은 일등으로 치면은 요런 데가 잘 나갑니다. 세이셸, 모리셔스. 이것도 독립국가거든요. 여기는 2만 불 넘어가는 막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그거 좀 이따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근데 남아공인 이거 딱 보면 이 숫자 보면 아, 아프리카가 우리한테 아직 멀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아프리카까지 가는 직항도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응. 한국에서 출발해서 그 아디스아바바까지, 그러니까 그 에티오피아의 그 수도인 아디스아바바까지 가는 이제 에티 항공, 우리나라 국적기도 아니고 에티오피아 항공인데 에티가 되게 흥미로워요. 에티가 사실 출발은 동경에서 합니다. 동경에서 떠서 랜딩해서 한국에서 사람들 태워가지고 어쨌든 여기서 이제 인천에서부터 이제 아디스아바바까지 보통 이제 12시간 정도 날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비행기가 거리가 비슷하네. 네네네네. 그 정도 걸리는데 사실은 이 에티오피아가 지금 동아프리카 여기서는 완전히 항공권에 있어서 뭔가 이제 가성비 경쟁에서 가장 앞서가는. 심지어 제가 무슨 경험을 했냐면 이게 제가 3주 일정 끝나고서 루안다에서 이렇게 돌아올 때 루안다 키갈리에서 떠서 이제 아디스아바바 가서 거기서 이제 이제 잠깐 이제 그 비행기 바꿔 타고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거기가 이제 이 에티가 45분을 약속합니다. 45분 시간 갭이 있으면 우리는 무조건 태운다 이런 거예요. 근데 저희가 사실은 에티에 딱 내렸는데 키갈리에서 출발이 늦어져서 40분이 채 남지 않았는데 랜딩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어차피 이제 만약에 그 연결편을 못 태우면 8시간 이상 대기를 해야 되고 9시간 대기해서 다음 비행기 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8시간을 넘기면은 에티가 우리한테 호텔을 내줘야 돼요. 그래서 나는 아디스아바바에서 하룻밤 자고 가도 돼 막 이랬거든요. 그러면서 느긋하게 있었는데 저랑 같이 키갈리에서 이제 한국 가려고 타신 분이 8분이 있었는데 우리 8을 빼가지고 15분 만에 인천행 비행기 게이트 앞에 딱 갖다 놓더라고요. 거의 지하철 환승하는 줄 알았어요. 에티가 지금 장난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디스아바바를 중심으로 해서 막 여기서 이렇게 뿌려나가는 거. 그래서 보면은 제가 이제 어쨌든 인천에서 아디스아바바까지 요 구간을 탄 거잖아요. 근데 가면서 너무 흥미로운 사람들을 많이 봤는데 외국인들, 유러피안들 중에 좀 가성비 여행하는 사람들은 이거 되게 많이 타요. 이게 싸니까. 이게 그러니까 유럽 국가에서 에티 왔다가 에티에서 이제 아시아로 쫙 가는 이런 라인 진짜 많이 타고 저는 심지어 아르헨티나 교민님도 내가 비행기에서 만났어요. 아르헨티나에서 오는데 이 남미에서 이렇게 미국 경유해서 한국 오는 것보다 오히려 아르헨티나에서 에티 타고 이렇게 한국 가는 게 더 싸고 가성비가 나오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생각보다 되게 흥미로운 어떤 지점들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제 아프리카의 인구와 경제 이렇게 치면은 아프리카도 보면 되게 작은 나라들도 있어요. 이를테면 아까 저기 섬나라들 이런 데는 인구가 10만, 20만 이런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독립국가의 나라들이 있고 200만 채 되지 않는 나라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도 이제 순위로 그나마 그래도 한 3천만 명이 넘는 나라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 이름이 그래도 우리한테 있죠. 나이지리아, 에티오피아. 나이지리아가 이제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국가, 인구 규모로 이제 가장 큰 국가고 이제 에티, 이집트, DR 콩고, 탄자니아, 남아공, 남아공 이렇게 쭉 가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집트하고 이제 DR 콩고까지가 1억이 넘습니다. 1억이 넘고 우리나라랑 좀 비슷한 제가 갔다 왔던 우간다가 이제 4,800만 정도 됩니다. 이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알제리는 면적으로는 이제 아프리카에서 제일 큰 나라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도 여기도 인구가 나쁘지 않은 거죠. 사실 이 정도 규모가 좀 되는 거를 좀 확인할 수 있고요. 사실 이제 경제 규모로 치면은 남아공이 제일 큰 경제입니다. 그다음에 이집트, 알제리, 나이지리아, 모로코, 케냐, 에티 이렇게 쭉 있고요. 생각보다 우리 코트디부아르 이러면은 무슨 카카오 나오는 나라 그래서 프랑스 식민지였던 나라 이러고 싶잖아요. 그런 거 같잖아요. 근데 코티아브루도 생각보다 노미널이 나쁘진 않습니다. 사실 요쪽을 보면은 이거는 이제 퍼 카피타로 가면은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이셸이나 이제 모리셔스 이런 데들이 퍼카피타가 높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어쨌든 그래도 짬밥으로 이제 해외 다니면서 보면은 보통 10,000불이 넘으면 대체로 석유가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아프리카에서? 예, 예. 아프리카도 산유국이 한 10나라 정도 되거든요. 제일 많이 나는데 이제 나이지리아, 알제리, 앙골라. 이렇게 세 나라가 이거는 이제 그 오펙 기준으로도 막 15위, 16위, 17위 정도. 나이지리아, 알제리, 앙골라. 알제리 안 보이게. 그 다음에 이제 리비아, 그래서 이제 카다피가 한때 이제 그 리비아에서 석유로 가지고 이제 그 나름의 이제 어디 전 세계에 뿌리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잘 이상한데 라고 했는데 어떤 그 수위가 나는 나라들 보면 가봉이나 적도기니 뭐 이런 나라가 이제 그 나이지리아 옆에 있어서 석유가 나는 나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사실 흥미로운 나라. 저는 이 나라 정도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름을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보츠와나는 사실 석유가 나진 않아요. 대신 광물이 많습니다. 다이아몬드 많이 나고 금 나고 물이 나고 이러는데 보츠와나는 글로벌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제 한국 그런 자부심 있잖아요. 전 세계에 뭔가 이렇게 모범생 뭐 그런 민주주의 국가이면서 산업화에도 어느 정도 성장한 그런 나라라고 했을 때 아프리카에서는 대표적인 나라가 보츠와나입니다. 물론 제조업이나 이런 게 있지는 않아요. 이 나라도 사실은 광물 팔고 자원 팔아가지고 부가 유지되는 건데 되게 놀랍게 민주적인 어떤 그런 정치 체제가 운영이 됩니다. 심지어 여야 교체도 막 됩니다. 선거도 막 이렇게 그 정기내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래서 보츠와나는 뭐냐면 자원에서 번 돈을 그 자국의 어떤 교육과 뭐 경제 발전에 이렇게 되게 뿌린 나라예요. 그래서 보면은 되게 세계의 어떤 그 발전 경제학 교과서에서 되게 모범적인 국가로 좀 이게 칭찬해주는 나라. 보츠와나가 있습니다. 스모글로 책에 다. 맞아요. 맞아요. 거기서 그렇게 나오죠. 베나나 스모글로. 네네네 그렇습니다. 보츠와나 사례가. 맞아요. 그래서 보츠와나 되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좀 잊지 말자 보츠와나 이게 약간 우리만 그렇게 모범생인 건 아니다. 제조업 없이도 특히나 또 제조업 없이도 이게 나라가 자국의 부를 어떻게 그 민주적으로 잘 관리하는지에 대한 모범 사례로 보츠와나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 이렇게 좀 이런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프리카 그래도 이제 큰 틀에서 한번 보려면은 전체적으로 아프리카의 크기 지도에 속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뭐,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도 이제 그 북방구 중위도 국가잖아요. 지도라는 것 자체가 서양에서 만들어지고 서양의 유럽 제국들이 대체로 자국의 위치를 중심으로 전 세계 지도를 이렇게 그 원래 원형인 것을 이렇게 평면을 펼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중심축을 두고서 그 선을 중심으로 이제 종이를 펼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유럽을 중심으로 한 그 이제 그러니까 북반구 중위도 국가들이 사이즈가 좀 많고 그 밖으로 갈수록 이제 왜곡이 커지는데 그 왜곡이 커지는 것 중에 이제 아프리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아프리카가 어디 메르카토르 도범 뭐 이런 데를 보면은 아프리카가 뭐 캐나다보다 작게 나오고 막 이러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아프리카의 원래 사이즈를 치면은 미국이 다 들어가고요. 중국이 다 들어가고요. 인도가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을 다 채워놓고 일본을 집어넣어도 마다가스카르 자체가 이제 영국만 하다. 브리튼선만 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도에 속지 말자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네네네 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옆에서 보면 사실은 저는 뭐 제가 이제 어쨌든 배운 게 지리학이니까 저는 이제 구글 지도맵 볼 때 사실 저는 주로 모드를 이 모드로 보거든요. 그 이제 구글 지도 펼쳐 보시면은 사실 한국 지도도 그런데 이 레이어가 있어요. 레이어에 보면은 이렇게 릴리프, 그러니까 경사도가 표현이 되는 방식들이 있거든요. 사실 이제 큰 틀에서 이렇게 지리를 이해함에 있어서 저는 이런 지도가 되게 유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렇게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어디가 높고 어디가 낮구나. 뭐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높고 낮음을 확인을 하면 그 다음에 중요하게 따라오는 정보가 뭐냐면은 하천의 방향입니다. 큰 강. 과거에 이제 강이라는 것 자체는 어쨌든 이제 수원이 사람이 이제 물 먹고 살아야지 이제 농사도 짓고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바다와 연결되는 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그런 나라가 외부로와 연결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통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런 지도를 보면 전체적으로 이 지역에서 강의 흐름이 어떻게 이렇게 나오겠구나 이런 것까지도 좀 나올 수 있고 어디가 어떤 장벽이 있겠구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를테면 요게 이제 아프리카의 높은 곳, 세 곳.
것을 한번 이제 찝어드리면은 아프리카에서 제일 높은 곳 어디가 제일 높을 것 같으세요? 동아프리카.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 지리를 그래도 좀 공부했어. 이 동아프리카의 요 지역이 아프리카의 지붕이라고 불려지는 지역입니다. 이쪽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높고요. 여기가 그래서 이제 특히나 이제 여기 전체적인 고도로 봤을 때는 여기가 에티오피아 있는 데거든요. 여기 보면은 여기 하얀색 선이 이렇게 보이시죠? 하얀색 선. 하얀색 선이 여기 여기서는 잘 안 보이는구나. 이거 요게 이제 요 파란데, 여기가 하얀색 선이거든요. 여기가 아비시니 고원이라고 얘기되어지는 그 에티오피아에 있는데, 여기가 보통 이제 그 1500에서 4500m까지 높습니다. 여기가 소위 그 청나일강이 출발하는 곳입니다. 네, 나일강이 한 지류가 이렇게 출발하는 곳이고요. 나일강이 전체적으로 여기가 이제 빅토리아호고 여기가 이제 에드워드호라는 데가 있는데 에드워드호하고 여기 빅토리아호서부터 나일강에 출발을 해서 이쪽으로 가고 여기 에티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나일강에 위에 있고 이쪽 밑에 있는 게 아닌가 보네요. 뭐가요? 높낮이가. 높낮이가 네. 이쪽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높아서 여기서 출발해서 이게 가고 그다음에 여기서 요 빅토리아 호수하고 여기 에드워드 호서부터는 이렇게 가고 사실 여기 밑에 키보라는 게 있는데 여기 여기가 루안다가 있는데 루안다의 이제 그 서쪽 끝인데 여기서부터 여기 키보서부터는 물길이 또 이렇게 갑니다. 너무 오래 계시면 안 돼요. 네네네네네네 죄송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 이집트 하단까지. 네네네 이게 이제 나일강인 거죠. 이게 나일강인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사실 아프리카에서 가장 핵심적인 강이 여기가 보면 나름 채널이 좀 있죠. 요 채널이 있는 여기가 콩고강입니다. 예. 여기가 이제 아프리카의 열대우림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열대우림. 그러니까 브라질에 있는 아마존하고 되게 비슷한 열대우림이 이제 여기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나이저강이라고 이렇게 좀 특이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남아공에 이제 오렌지강이 있고, 여기서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물길이 또 이렇게 간다고 했잖아요. 이쪽에 이제 잠베지강 이렇게 있습니다. 아까 높은데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여기가 이제 아프리카의 어떤 가장 높은 지역들이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게 그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은 킬리만자로 산은 요쯤에 있습니다. 요쯤에 있고,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가 이제 지브롤터 해협이 있는 데잖아요. 모로코 끝에 여기가 여기인데 여기가 유럽인 거, 여기 스페인 이제 이베리아 반도인 거죠. 여기도 아틀라스 산맥이 있습니다. 네, 아틀라스 산맥권이 쭉 있고요. 그 다음에 생각보다 남아공도 되게 높습니다. 고도가. 그래서 네네네. 예, 여기 희망봉이 딱 여기거든요. 여기를 딱 넘어간 건데 희망봉이 사실 엄청 높은 곳입니다. 되게 이렇게 바다로 뻗어 있는 곳이에요. 이게 항공에서 뭐 지도로 사진으로 봤죠. 오늘 아프리카 저도 이제 아주 일부만 갔다 왔다라는. 강이 많네요. 근데 강이 많다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한 게 있습니다. 땅덩어리가 크니까. 네. 요걸 이제 딱 보면은 사실은 뭐 우리 이제 뭐 그 유튜브에서 뭔가 지리와 함께 이제 뭐 세계를 설명하는 그 채널들 보면은 뭐 이제 속된 말로 뭐 미국은 바보가 다스려도 막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땅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로 뭐 여기는 똥땅, 여기는 금땅 막 이런 표현을 막 그렇게 막 유튜브에서 막 그렇게 설명하는 데들이 있는데 요게 이제 딱 미시시피 채널인 거죠. 사실 미시시피 강이 어마무시합니다. 여기가 미국의 중서부를 다 연결하기 때문에 미국의 산업 발전에서 이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실제로 이것이 수은으로까지 연결될 수밖에 되는 어떤 것들도 있었고요. 이렇게 있는데 그에 비해서 아프리카는 이게 이제 아프리카에 있는 강들이죠. 여기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블루 나일, 화이트 나일, 그다음에 여기 콩고 강의 이제 본류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콩고강 정도만 뭔가 그래도 채널이 있어서 바다에서 이제 이렇게 강을 타고 들어가는 것들이 좀 가능하고 그 외에 이제 볼타강 조금 그다음에 이제 여기 나이저강 조금 뭐 요거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수은이 발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수은이 발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보면은 생각보다 아프리카는 이 아주 오래된 도시인데 오래된 대륙인데 오래된 땅이어서 뭐 그런 것도 있는데 항구가 발전하기도 되게 어려워요. 이러면 사실 항구라는 건 뭐냐면 강하고 바다가 만나는 데서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왜냐하면 그쪽이 사람들도 살 수가 있고, 그다음에 나가기도 좋고, 뭐 이런 거잖아요. 뭔가 이제, 여기 발전이 네네. 그다음에 이제 과거에 이제 한국은 왜 발전하기 힘든가요? 항구가 발전할 수 없는 거. 말 그대로 이제 일단은 이런 곳이 이제 사람이 집적해서 살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 도시가 발전할 수 있고 뭔가 무역항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곳인데 그런 게 이제 제한적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사실 배라는 게 과거의 배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기술 개발이 돼서 뭔가 증기선 나오기 전까지는 다 목조선인 거잖아요. 다 해류나 이제 그 바람 방향 타고서 다니는 건데 배가 자주 망가집니다. 그러면 배를 끊임없이 고치면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먼 바다를 나간다라는 건 엄청난 위험 부담이 있어서 실제로는 해적이 나오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는 이 강과 가까이 붙어서 갈 수밖에 없어요. 예, 이게 이 대륙에 붙어서 갈 수밖에 없고 뭔가 이제 물을 구한다든가 뭔가 음식을 구한다든가 뭐 이런 다양한 목표에서 이제 그런 데서 이제 초보적인 어떤 형태의 항구들이 발전할 수 있는데 그런 항구들이 발전하는 게 이제 대단히 어렵고 실제로 강을 타고 들어가서 이 대륙 전체를 이렇게 이해한다 뭐 이런 것들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 라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뭐 우리 생각해 보면 뭐 리빙스턴, 뭐 스탠리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유럽에서 파견한 엄청난 이제 아프리카의 탐험가들 이런 사람들이 대체로 이제 강 타고 들어가 보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대단히 큰 폭포를 딱 만나면 아 여기는 더 이상 배 타고 못 들어가는구나. 뭐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뭐 어떤 교통수단을 바꿔 타고서 가니까 엄청난 호수가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을 발견을 하는 뭐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하천 채널이 제대로 발전해 있지 않다라는 것 자체가 아프리카가 좀 저발전한 것의 한 이유로 좀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한테 가깝죠. 실제 이제 아프리카에서 보면은 저는 큰 틀에서 보면은 어쨌든 동아프리카가 더 발전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최근에 더 들어요. 가보니까 더 그게 느껴지는 게 왜냐하면은 동아프리카 그러니까 뭐냐면 아프리카는 어쨌든 투자를 받아야 되는 나라들인데 투자가 오는 곳이 딱 두 방향입니다. 중동 아니면은 동아시아예요. 동북아시아. 네, 중국, 한국, 일본이 오거나 아니면은 이 중동에서 와야 되거든요. 그걸 생각하면은 가까운 곳이 이제 동아프리카인 거죠. 동아프리카밖에 없는데 이 동아프리카를 어쨌든 또 한번 지리적으로 좀 이렇게 이해를 하고 들어가면 요거 좀 되게 흥미로운 얘기 이건 지리하는 사람들한테만 이제 흥미로운 건데 이제 동아프리카가 앞으로 그나마 여러분들이 선생님들이 가시게 되면 이제 동아프리카 많이 가실 것 같아서 동아프리카에 관련해서 이제 몇 가지 설명을 드리면은 동아프리카는 대단히 구조적으로 되게 독특한 게 있습니다. 요거 이제 지형학 과거 이제 지리 시험에서 났으려나 뭐 이런데 소위 이제 동아프리카 열곡대, 뭐 우리 때는 동아프리카 지구대 이런 표현으로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게 이제 뭐냐면 리프트 밸리라는 것이거든요. 리프트가 뭐냐면 쪼개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전체 대륙판하고 이 소말리아 판이 쪼개지고 있다. 쪼개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근데 쪼개지면 어떤 일이 나타나냐? 뭐 일단은 이제 구조적으로 쪼개짐이 나타나면은 이런 데 화산이 있습니다. 화산이 있고 그다음에 화산이 있고 그다음에 지진 현상이 지진 일어난다는 나죠. 근데 지진도 나죠. 종종 나죠. 그다음에 이제 근데 쪼개지는데 그런데 왜 높은 게 나타나냐? 이게 뭐냐면은 쪼개지는 것 자체가 그냥 이 힘으로만 이렇게 받은 것도 있지만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것도 있는 거거든요. 올라오다 보니까 요 끝부분이 이렇게 올라가지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높은 산들, 뭐 킬리만자로산, 케냐산, 뭐 엘곤산 여기가 다 이렇게 있고요. 이 동아프리카 열곡대가 전체적으로 이제 여기 이 아래로부터 시작해서 말라위에서 시작을 해서 탕가니카 호수에서 요 키부호, 엘버트호 여기까지 올라가는 게 있고 그다음에 다른 하나가 이제 이스트언 밸리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왜 열곡대라고 해요? 열곡은 찢어진다라는 의미예요. 예, 찢어지면서 이제 그 약간의 계곡이 형성된다. 열곡대 뭐 이런 얘기인데, 근데 이거 사실 그러면은 막 이게 되게 과장하는 컨텐츠들도 많아요. 뭐 또 아프리카가 찢어진대 막 이러는데, 뭐 1년에 0.6mm. 100만 년이나 500만 년 전, 우리 생전에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어떤 일들이고요.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게 지질학적으로는 되게 의미 있는 장소이고 사실은 뭐냐면은 요게 쪼개짐으로 인해서 기후가 좀 바뀐 것도 있고요. 실제로 이 동아프리카의 열곡대 자체가 초기 인류가 호모사피엔스가 이렇게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나가는 길이 됩니다.
예, 나가는 길. 이 지구대를 타고서 이제 아프리카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류의 시원하고도 좀 연결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호수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아프리카, 동아프리카에서 특히나 약간 이 고원지대 이쪽 지역들을 일컬어서 아프리카 대호수군 지역, 그러니까 호수들이 많이 모여 있다 말하는 게 있고요. 사실 이 호수들이 있다,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고도가 높잖아요. 고도가 높고, 그다음에 호수가 있다. 이거는 어떤 이점이 있냐면은 여기 빅토리아 호수 있는데 여기가 우간다랑 이제 탄자니아, 케냐가 있는데 한 요쯤에서 여기 V자 옆에쯤에서 이제 적도가 이렇게 딱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갔다 온 데가 이제 키갈리하고 이게 루안다하고 우간다잖아요. 여기 바로 적도 바로 밑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적도 바로 밑에 있는 나라들인데 고도가 1,500m, 2,000m, 뭐 아디스아바바 같은 경우 2,000m 넘고 뭐 이렇게 우간다 캄팔라도 한 1,200m 됩니다. 그러니까 덥지 않은 거예요. 그죠. 저는 사실은 갔다 오면서 되게 이 나라들이 그나마 참 자원이 없어서 좀 불행한 것들도 있지만 많은 열대 국가들이 정말 국가를 냉방하기 위해서 에어컨디션드 시티, 에어컨디션드 컨트리를 만들기 위해서 쏟아부어야 되는 전력량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데 참 돈 안 들여도 되겠다. 그다음에 이제 수온이 풍부하다. 뭐 이건 사실 이제 농사 짓기에도 꽤 괜찮다. 뭐 이런 거죠.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제 여기가 이제 그나마 이제 좀 고지대들이 좀 상황이 좋다라면 여기 그 아디스아바바 여기 끝나고 난 다음에 여기가 바로 이제 전 세계 지금 무정부 상태가 15년 이상 이제 지속되고 있는 소말리아. 그러니까 해적이 유일한 경제 수단이 되는 소말리아 이런 데들이 있고요. 사실은 여기 밑에 이제 바닷가 쪽들은 엄청난 건조, 최근에 이제 가뭄 때문에 기후변화 약간 이제 직격탄을 맞고 있는 그런 지역이어서 아프리카의 뿔 지역, 뭐 이렇게 혼 오브 아프리카 뭐 이래서 막 이렇게 아마 시사나 뭐 이런 문제에서 좀 나올 가능성들이 분쟁이 많이 날 수밖에 없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아프리카 지리하면은 요게 사실 이제 기후인데 제가 말씀드렸지 여기가 되게 기후대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예컨대 여기 지중해랑 접해 있는 이곳 있잖아요. 여기는 지중해성 기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뭐 그리스나 이탈리아에서 볼 수 있는 그래서 건조하고 뭔가 이렇게 그래서 뭐 이쪽에 지중해들하고 농업도 되게 많이 연결되어 있고요. 뭐 이렇게 농업 투자들도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구글 지도에서 쫙 이렇게 펴보면은 아프리카에서 이제 유럽으로 가기 위한 엄청나게 많은 온실들, 꽃, 뭐 그다음에 야채 뭐 이런 것들 키우는 엄청난 이제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그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중동하면 떠올리는 것 같은 뭐 올리브나무 뭐 이런 것들이 막 자라는 이런 데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전체적으로 사하라 사막. 여기 이제 이렇게 중동에 있는 아라비아에 있는 사막하고 이렇게 거의 연결되는데 이 사막이 있죠. 그다음에 사막의 위아래로 사헬이라고 해서 비가 아주 안 오지는 않는 비가 아주 안 오지는 않는 이제 초원 띠지대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계속 사막화가 진전되면서 사헬도 밑으로 내려가고 이제 아프리카의 사막화가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또 여기에 이제 요새 이제 또 중국이 또 심취해가지고 중국이 여기에 이제 뭐냐면은 식물로 만리장성을 쌓는다 막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엄청나게 나무 심는 그런 원조 사업들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가 열대 우림 지역이고요. 그래서 이제 좀 아프리카 요런 기후 지역하고 얘기하면서 제가 좀 한 번 더 짚고 싶었던 건 뭐냐면 기후가 되게 다양하다. 사실은 여기가 이제 적도가 지나가지만 실제로는 이제 남북 해기선이 다 지나가는 곳이니까 대단히 이제 뭐 열대 대체로 우리가 열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여기 아프리카가 생각보다 고도가 높은 곳들이 많아서 고도 변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100m 올라갈 때마다 뭐 0.5도에서 0.65도씩 온도 기온이 떨어지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고도 변수가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좀 한 가지 제가 이제 어쨌든 커피 회사에 몸담고 잠깐 발걸치고 있는 사람으로 말씀드리면 커피 벨트라는 게 있잖아요. 커피 벨트는 보통은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남북 회기선을 대체로 다 커피 벨트라고 하는데 사실은 거기 커피 벨트에 또 조건이 있습니다. 커피가 되는 건 기온대로서 위도상으로 이런 그 북남 회기선 중간도 있지만 사실은 커피가 질 좋은 커피는 대체로 고지대 다우 지역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아라비카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아라비카 있고 이제 로부스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로부스타가 보통 이제 흙 냄새가 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예전에는 이제 좀 이제 로스팅 기술이 떨어질 때는 로부스타 그래서 좀 싼 커피, 믹스 커피에 들어가는 거 이런데 사실 요새 로부스타도 되게 맛있게 잘 만드는 기술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긴 한데 보통은 이제 그 뭐 약간 이제 싱글 오리진 뭐 이렇게 맞는 스페셜티 커피를 먹는 아라비카들은 통상 다 1,000m 이상에서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기후 전문가보다 커피 전문가. 그 커피의 원산지가 또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에티오피잖아요, 그죠? 에티의 이제 그 아비시니아 공원 거기가 이제 커피의 원산지를 이렇게 알려져 있는 곳이고요. 그래서 아비시니아 공원이 이렇게 높고 킬리만자로 아까 말씀드렸던 거기도 이제 5,800. 그 다음에 이제 아디스아바바 제가 갔던 이제 여기 동아프리카에서 좀 높은 나라들 좀 치면은 아디스아바바, 키갈리는 이제 루안다의 수도고 캄팔라가 이제 우간다의 수도인데 높이들이 좀 이 정도 된다라는 거 볼 수 있고요. 여기 이제 나중에 제가 이거 그 강의 자료 다 올려드릴 건데 여기서 약간 빨간 데가 아라비카 나는 데고 파란 데가 이제 로부스타 나는 데고 이렇게 되는데 커피 여기서 이제 하나만 딴 얘기 너무 많이 하면 안 돼. 커피 전 세계 1등? 전 세계 1등? 에티오피아? 브라질. 2등. 2등 베트남. 베트남이 2등입니다. 우리나라 맥신 커피에 들어가는 커피는 거의 대부분 베트남 로부스타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렇습니다. 진짜 커피를 잘하시네요. 네, 커피 가지고. 근데 커피는 워낙 뭐 전문가들 많아서. 근데 이제 아프리카 보면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형도 쭉 보고 대체로 이제 어떤 나라 어떤 자원이 있는지 이런 거 보니까 요 지도는 이제 사실 뭐 크게 잘 보이지는 않겠지만 이거 나중에 제가 링크 다시 보였는데 링크 정보 넣어서 드릴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보면은 아프리카에서도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그 밀도가 밀집돼서 사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아프리카의 그 북부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도 여기 알제리아 이만하고 뭐 이렇게 리비아 이만하고 그렇잖아요. 알제리 리비아가 면적이 250만 제곱킬로미터 이렇게 되거든요. 남한이 10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25배 정도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되는데 알제리, 리비아 뭐 이렇게 있는데 그 나라들도 사람들은 다 바닷가에 이렇게 사는 거예요. 바닷가에 이렇게 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각보다 이제 에티가 이제 인구 강국이니까 에티는 이제 전면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넓혀져 있고, 여기가 사실 되게 기후적으로 되게 쾌적한 거죠. 높은 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있고, 그 외에는 정말 기후적으로 조금 열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업적으로 발전했던 이런 도시들이 이제 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게 아프리카의 10대 도시, 커런틀리 이거는 이제 작년 기준입니다. 작년 기준 치면은 카이로가 2,000만이 넘습니다. 이제 2,200만. 예. 그래서 이제 신도시도 짓고 이러는 거죠. 라고스는 나이지리아의 지금 수도는 아니고요. 수도는 더 이제 그 내륙으로 옮겨왔는데 라고스가 이제 그 나이지리아의 항구 도시. 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나이지리아 원유 자체가 석유가에서 나와서 라고스는 이제 항구일 뿐만 아니라 석유 정제 뭐 이런 석유 산업으로도 되게 유명합니다. 킨샤사가 이제 DR 콩고, 그다음에 이제 요하네스버그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다음에 루안다의 앙골라의 루안다, 뭐 그다음에 이제 수단의 하르툼, 뭐 여기 하르툼이 뭐냐면은 청나일하고 백나일이 만나는 곳입니다. 네, 만나서 이렇게 갇혀 가는 데여서 이제 하르툼이 되게 크고요. 그다음에 생각보다 코트디아부르가 되게 좀 괜찮게 사는, 아프리카에서는 상대적으로 괜찮게 사는 나라여서 요게 수도인 아비장. 그다음에 뭐 우리가 나이로비, 아크라 뭐 정도 이름은 들어보시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그다음에 이제 이 동부에서 가장 큰 항구는 다르에스살라이라고 해서 이제 탄자니아에 있는 도시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좀 아니야, 제가 너무 빨리 해가지고 캐치 못하셨을 수도 있는데 인구가 1억이 넘는 나라가 에티오피아가 있는데 에티의 대도시가 여기 없죠. 에티의 대도시인 아디스아바바는 여기에 못 깁니다. 10위에. 인구가 450만. 이것도 이제 그 아디스아바바 도시권이지 아디스아바바 자체는 400만이 채 안 될 거예요. 1억이 넘는데, 그니까. 이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인 건데 뭐냐면, 어쨌든 도시가 발전한다는 거, 뭐 도시가 이제 그 건조 지형이 이제 뭔가 이렇게 건물들이 막 높아지고 이런 것들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인구가 어쨌든 밀집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에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농촌에서 사시는 분이 80%가 넘습니다. 그냥 소박하게 이렇게
합쳐져서 이렇게 살고 있고요. 아프리카는 현재도 아직까지 유일하게 전 대륙에서 도시화율이 50%, 그러니까 도시 거주 인구가 50%가 되지 않는 대륙입니다. 근데 이제 아마도 이제 25년에서 30년 사이에는 도시와 농촌의 인구가 역전될 것이다. 글로벌리는 2008년 정도에 뒤집어졌거든요. 네, 뒤집어졌는데 그 이제 아프리카는 아직까지도 도시보다는 농촌이 이제 그 주된 거주 공간이면서 어떤 이제 산업도 이제 농업이 아직 절대적인 나라들이 되게 많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대신 이제 2035년에 1천만 이상 메가시티가 한 6개 정도 될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제 그러니까 1,000만이 넘어가는 도시 후보로 루안다가 뭐 지금 현재 900만이니까 이거는 쉽게 올라가겠죠. 근데 그 다음으로 1,000만 도시가 될 거라고 예상되는 도시. 앞으로 10년 안에. 예. 다르에스살람입니다. 탄자니아. 당연히 여기 아프리카의 이 동아프리카 쪽에 있고요. 이거는 그야말로 정말 이쪽 이제 동아프리카와 이 인도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중동과 동아시아, 특히 중국 변수가 엄청나게 이제 최근에 중국의 어떤 그 투자에서의 핵심이 이제 탄자니아 랜딩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뻗어나가는 뭐 이런 계획들이 이렇게 있고요. 뭐 사실 무역량으로도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오는 커피도 다 여기서 오는 겁니다. 아프리카에서 웬만한 데서 이제 오는 커피들도 다 여기까지 넘어와서 예, 몬바사도 있긴 있는데 몬바사보다 이쪽으로 훨씬 더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탄자니아의 다르에스살람이 이제 엄청나게 큰 항구 도시고 아마 곧 인구 1,000만에 이제 도달할 되게 큰 도시가 될 것이다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프리카 좀 나누어 보기 뭐 이게 제가 딴 얘기 많이 했는데 사실 아프리카를 어떻게 나눌 것이냐 나눌 방법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연적인 경계로 치면은 사하라 이북과 사하라 이남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 사하라라는 데가 이제 여기 전체적으로 여기가 이게 사하라 산맥 여기가 지금 색깔이 조금 여기가 좀 옅게 있거든요. 사막이 엄청 큽니다, 사실. 이 사하라 사막 자체가 사이즈가 미국보다 큽니다. 예, 여기 미국이 다 들어가고도 남아요. 예, 이게 돼 있고 조금 더 진한 데가 나름 여기가 이제 그 사헬이라고 해서 이제 사막 바로 밑에 있는 약간의 초원지대, 예, 초원까지는 아니고 좀 반건조지대라고 불려지는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혹시 이제 그 중동이나 이렇게 우리 국제 문제 요새 많이 보시는 분들은 그 유튜브에서 박현도 교수님 많이 보셨죠? 예, 이슬람과 관련해서 가장 강연 열심히 잘해주시는, 재밌게 잘해주시는 박현도 유명인이 되셨는데, 우리 박현도 교수님이 계신 서강대 연구소가 유로메나예요. 유로메나가 뭐냐면 유럽하고 메나거든요. 메나가 뭐냐면은 요게 미들 이스트 앤드 노스 아프리카입니다. 이게 뭐냐면 사실상 문화적으로 여기는 북아프리카, 그러니까 사하라 이북의 아프리카는 문화적이거나 어떤 역사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유럽 혹은 중동하고의 연결성이 되게 많습니다. 실제로도. 제가 강의 오면서 마지막에 뭐 이렇게 막 체크한다면서 되게 재밌는 거 발견을 했는데요. 우리나라 재외동포 통계 내잖아요. 재외동포 통계 이제 매년 내거든요. 재외동포 통계를 내는데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쭉 그 우리나라 교민 수가 1만 명밖에 안 돼서 그래서 그래도 어느 나라에 있는 거지 이러면서 봤는데 아무리 찾아도 이집트가 없는 거예요. 이집트 교민의 통계가 중동에 가 있습니다. 모리타니, 튀니지, 모로코에 사시는 교민들은 아프리카 재외동포가 아니라 중동 아프리카 통계에서 잡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보면은 사실 이쪽에서 뭐 사업하시거나 나가 계신 분들은 사실 중동하고의 연계성 속에서 사업하시거나 뭔가 뭐 이러시는 분들이지 아프리카의 사하라 이남하고는 잘 연결이 안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고요. 로마 제국이 자기 이렇게 그 지중해 바다에.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여기가 카르타고예요, 여기가. 여기 튀니지에 여기 이렇게 폭 올라와 있는 여기가 이제 한니발이 출발한 카르타고가 딱 여기 있는 겁니다. 예, 여기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사하라 사막은 정말 아프리카의 남북을 나누는 자연적인 경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는 문화적으로 지중해 중동권. 사실 사람들 생긴 것도 좀 달라요. 말도 좀 다르고. 뭐 이렇게 되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전형적인 아프리카 흑인들이 사는 데는 사하라 이남이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제가 좀 아프리카 관련해서 보니까 연합뉴스가 되게 훌륭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연합뉴스가 아프리카에 특파원을 2명이나 보내놨어. 국민 세금으로. 아니 근데 뭐 어쨌든 네 그렇죠. 뭐 그렇긴 한데 카이로에 한 분이 계시고 요하네스버그에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세금 받는 명분이에요. 그 이분들이 뭐냐면은 거의 2주일에 하나씩 아프리카가 궁금해가지고 올해 1년 기획으로 매주 빠지지 않고 글을 올리고 있어요. 그 짧게 아프리카에 관련된 어떤 상식이 좀 나오고 있으니까 발생도 챙기고. 네네네. 또 하겠죠. 근데 어쨌든 없었던 연속 기획이어가지고 벌써 지금 한 70개 나왔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읽을만 하다. 최신 정보. 예. 여기 기자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아프리카 나눠보기 두 번째로 보면은 사실은 북서 중동 남입니다. 여기 북부 아프리카가 있고요. 여기가 서입니다. 여기가 중이고요. 그 다음 여기가 동아프리카고 그 다음 5개로 나눈 거네. 네네네. 이게 사실은 되게 문화적으로도 좀 나뉘어요. 문화적이거나 어떤 관계성이나 뭐, 큰 틀에서는 식민 지배하고도 좀 연결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요게 보면은 사실 UN 기준하고 AU 기준이 좀 다릅니다. AU는 뭐? 유니온. 아프리카 유니온은 조금 이제, 뭐 예컨대 이제 UN 기준으로 치면 여기가 모리타니인데, 모리타니가 UN 기준에서는 여기 이렇게, 서아프리카에 들어가거든요. 서아프리카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아마 여기가 이제 앙골라일 텐데 앙골라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모잠비크인데 앙골라 모잠비크가 뭐 저기서는 그 UN 기준에서는 이 앙골라는 중앙아프리카 들어가고 여기 모잠비크까지 동아프리카를 넣는 경우들도 있는데 뭐 사실 그래서 그다음에 수단을 뭐 북아프리카에 넣느냐 뭐 이렇게 동아프리카에 넣느냐 뭐 이런 것들도 조금 기준이 다른데 어쨌든 요거 아프리카 기준이라 아프리카가 이렇게 나뉩니다. 아프리카 너무 크니까 자기들도 뭔가 경제 권역을 만들잖아요. 경제 권역도 대체로 이렇게 좀 만드는데 사실 이제 경제권이나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식민 유산하고 좀 많이 연결이 됩니다. 되는 게 맞을 수밖에 없고요. 5개예요? 네. 진짜로요? 아니 그렇진 않아요. 조금 다른데 요게 언어거든요. 근데 언어인데 사실은 아프리카가 요새 아프리카도 좀 약간 민족주의적인 정서들이 좀 나오고 있어가지고 아프리카의 랭귀지들이 요거 그래서 제가 비즈니스 랭귀지만 빼왔는데 일단 생각보다 파랗거나 하늘색이 많죠. 그냥 직관적으로 봐도. 프랑스 아니에요? 네, 저희가 프랑스어권입니다. 생각보다 프랑스어권이 많습니다. 프랑스어권이 많고. 네네네네네.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서아프리카를 가려면 아직까지도 불어를 많이 해야 되고요. 예. 식민지를 많이 했다는 얘기죠? 네네네. 그렇죠. 뭐, 그 다음, 영국보다 뭐예요? 영국은 뭐예요? 녹색은 아랍어. 여기 아랍어권입니다. 아랍어권. 아랍어가 비즈니스 언어로 쓰이는 리비아, 딱 봐도 이제 리비아, 이집트, 수단, 중동에 가까운 나라들. 어쨌든 이제 석유 경제로 같이 연동되어 있기도 하고 뭐 이런 나라들이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빨간색이거나 이제 빨간색에 가까운 애들이 여기가 이제 그 영어권 국가. 예, 영어를 이제 오피셜 랭귀지로 쓰거나 아니면은 요새 여기는 이제 여기도 약간 이제 여기가 케냐하고 탄자니아인데 여기가 이제 스와힐리라고 해서 아프리카의 언어. 근데 사실 스와힐리어 외대의 스와힐리어과가 있잖아요. 아프리카 언어과가 있는데 사실은 스와힐리어를 뭐 아프리카의 공용어로 쓰자라는 얘기가 있는데 잘 안 되고요. 동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이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트럼프가 영어 쓸 줄 아네 했더니 어땠어요? 거기가 라이베리아죠. 라이베리아 그건 진짜 트럼프가 정말 무식하고 나쁜 진짜 나쁜 사람인 건데 라이베리아 자체가 어떤 나라냐면 자유해방 뭐 이런.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미국이 1776년에 자기들이 영국으로부터 독립 선언하고 막 독립 전쟁 하잖아요. 미국이 독립이 됐어. 그리고 난 다음에 노예제도 없앴어. 그러고 나니까 뭐냐면 노예들한테 야 니네도 이제 니네 나라 가서 살래? 이랬더니 또 이제 그 뿌리를 찾아서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가서 만든 나라가 라이베리아예요. 어디 있어요? 라이베리아가 여기. 요거. 미국에 가깝죠. 여기 위에 있는 데는 시에라리온이거든요. 시에라리온도 비슷해요. 여기는 영국에서 온 흑인들이 사는. 영국에서 온 해방 노예들이 건국한 나라가 시에라리온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 민주주의긴 한데 시에라리온은 저기 누구지? 그 잘생긴
그 블러드 다이아몬드 디카프리오 나왔던 블러드 다이아몬드의 배경이 시에라리온입니다. 광물이 있으니까 막 손 잘라버리고 막 잔인한 피해 블러드 다이아몬드가 시에라리온. 네. 네. 아, 내전에 휘말렸군요. 네네네네네 그렇죠. 그런 나라들이고요. 그 다음에 독특하게 뭐냐면은 포르투갈 어권이 두 개, 여기 이게 좀 두세 개 남아 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뭐 앙골라하고 모잠비크는 그 포르투갈어가 있고요. 실제로 이제 희망봉 찍었던 게 포르투갈이 아니었네. 그쵸 여기 희망봉. 희망봉.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저기 최준영이 주본연구소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포르투갈 편이 되게 길게 나와 있는데 포르투갈 편 4편, 5편은 사실은 포르투갈은 왜 바다로 나갔는가 해서 사실은 아프리카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이 포르투갈은 왜 아프리카를 왔고 아프리카에서 뭘 했고 왜 희망봉까지 내려갔는지는 그 최준영 선생이 진짜 잘 설명해 놨어요. 제가 봤을 때 가장 정확한. 동남아시아에서 포르투갈 식민지가 어디였어요? 포르투갈 식민지는 맨 처음에, 그러니까 동남아에 제일 먼저, 동남아에서는 어디를 잡으면 되냐 하면은, 왜 갑자기 거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지? 해협. 말라카 해협. 말라카 해협을 누가 장악하느냐에 따라서 동남아의 패권은 달라지거든요. 그 유럽에서 순서가 되면은, 포르투갈이 오고, 그 다음에 네덜란드가 오고, 영국이 옵니다. 그 다음에 그 전에 이제 동남아에서 이렇게 번성했던 어떤 제국들 중에서도 자체 토착 제국들 중에서도 말라카 해협을 가지고 있으면은 거기가 병목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동남아에서는 이제 어쨌든 포르투갈이 이렇게 쭉 점령했던 지역들이 되게 많죠. 실제로 되게 많은데, 남아있던 데는 동티모르 하나죠. 네, 동티모르가 포르투갈 어권입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되게 유일하게 그렇게 남아 있고요. 이렇게 비즈니스 언어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보면 생각보다 프랑스 어권이 되게 많고 뭐냐면은 구석구석에 영국이 되게 많이 들어갑니다. 사실 영국이 뭐냐면 프랑스가 막 진격해 오는 걸 보면서 영국이 이제 이집트하고의 어떤 본래적인 이집트는 되게 오래 전부터 이제 영국하고의 관계가 있었는데 수에즈나 그러니까 영국은 뭐 어쨌든 이제 아프리카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는 빨리 이제 아프리카 이 수에즈 운하 뚫어서 빨리 아시아로 가는 길을 이제 확보하는 게 핵심이었는데 아니 여기가 이제 프랑스가 너무 갑자기 치고 들어오니까 프랑스가 동에서 이렇게 동서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우리는 남북 방향으로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네덜란드 여기 남아공은 이제 네덜란드가 오랫동안 거점하다가 뭐 여기서 이제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토착화된 그러니까 20대지만 이제 백인의 피가 흐르는 어떤 그룹들인데 여기서 또 이제 세대가 여기서 태어나는. 데이트가 마지막 있던 게 네덜란드 건가요? 아니 그게 이제 네덜란드, 영국 뭐 이렇게 연결이 다 되는데, 네, 예. 네덜란드, 영국이 여기서 전투를 세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령이 되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되게 딴 얘기인데 한국 전쟁에 아프리카 국가가 에티오피아가 오고 남아공도 오거든요. 근데 남아공은 백인들이 옵니다. 공군 비행사들 30명 정도가 왔다 그러더라고요. 백인들이 와요. 백인들이 와요. 2차 대전 연합국가 관련된 나라도 주로 왔겠네요. 네네네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지금은 이제 잠비아와 짐바브웨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로디지아라는 나라였거든요, 예전에. 로디지아는 세실 로즈라는 사람 이름 들어보셨죠? 예, 여기 로즈의 땅이었던 거예요. 로즈의 개인 식민지. 사실은 여기 콩고도 이따가 제가 뭐 시간이 없어서 못할 수도 있겠는데 콩고가 이제 벨기에의 식민지였는데 사실은 되게 맞아요. 벨기에의 식민지라기보다는 레오폴드 2세라는 왕의 개인 식민지였습니다. 여긴 로디지아의 개인 식민지였고. 그래서 벨기에를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되게 독특하게 어쨌든 아프리카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 저기 암호라어라는 이제 자체의 어떤 언어를 쓰는 이제 에티가 사실 보면 또 되게 흥미로워요. 에티가 되게 유일하게 이제 이를테면 이제 동남아시아의 태국처럼 에티는 한 번도 식민 지배를 당하지 않았던.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탈리아하고 전투에서 져가지고 이탈리아한테 지배를 몇 년간 받긴 하거든요. 근데 이탈리아의 행정권이 다 이렇게 뻗치기 전에 다시 전투를 해서 뺏어 오거든요. 자기들의 권리를. 네. 그렇게 해서 14개국 중에서 식민지가 아니었던 나라가 어떤 거예요? 하나. 딱 이거 하나. 에티.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 하나고, 그래도 보면은 사실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독립을 하면서 자기들의 국기를 만들 때 에티오피아 국기를 되게 원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주황색, 녹색, 빨간색. 그거 이제 색깔 바꾸고, 이제 뭐 하나씩 이제 국장 하나씩 넣고 뭐 이런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애국가니까 현지어 많이. 그래서 암하라라고 해가지고, 에티가 언어가 따로 있습니다. 문자도 따로 있습니다. 문자가 있어요. 아프리카가. 그래서 뭐 그런 나라입니다. 네. 뭐 딴 얘기들 너무 많다. 본인이 찍은 사진은 언제 나오나요? 그러니까 이제 빨리 봐야 되는데, 네네네네네. 사진 언제 나오나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종교인데 큰 틀에서 보면은 위쪽하고 최근에 동쪽으로 이슬람의 세력권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나라들은 대체로 이제 기독교인데 여기 이제 푸릇푸릇하게 남아있는 데들이 이제 토착 종교가 남아있는 거고, 되게 흥미로운 게 요건 이제 국가별로 이제 한 국가가 이제 뭐 이를테면 나이지리아가 여기서도 이제 뭐 색깔이 섞여 있긴 하지만 사실은 나이지리아도 보면은 이제 기독교, 이슬람 그 다음 토착 종교가 막 섞여 있는데 되게 흥미롭게 또 요런 것도 되게 흥미로운 지점 중에 하나인데 사우스 아프리카하고 탄자니아, 모리셔스 요런 데 빨간 게 있죠. 파란색이 기독교고 나이지리아 절반 가까이 되는 게 이슬람이네. 녹색이 이슬람. 이슬람이고 노란색이 토착인데요. 여기 흥미롭게 이제 빨간색들이 좀 있죠. 여기가 힌두 아니면 불교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사실은 영국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영국이 식민 지배를 했던 나라들의 인도의 흔적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남아 있거든요. 뭐 사실 자유잖아요. 간디를 키운 건 남아공이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간디가 영국에서 변호사 돼가지고 개업을 남아공에서 해요. 그래서 넬슨 만델라 자체도 본인이 독립운동을 할 때 비폭력 평화운동은 자기는 간디를 본받은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네. 영국과 남아공 엄청 멀었을 텐데. 근데 어쨌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이제 이게 영국의 전략 속에서 우리 수에즈 운하 치고 빨리 아시아로 가는 것만 생각했는데 프랑스가 이쪽으로 치고 들어오니 나는 남북으로 있겠어. 이렇게 연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쪽에 원래 독일 식민지들도 있고 그랬는데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독일 식민지들이 대체로 영국 식민지로 갑니다. 그래서 동아프리카가 사실 우리한테 또 좀 접근성이 좋은 게 영어권 국가들이 많습니다. 공용어나 비즈니스어로 영어를 쓰는 나라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영국은 카톨릭 국가인데 굳이 힌두교를. 그거 그냥 인도를 냅둔 거죠, 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의 저발전의 이유를 제가 그래도 나름 한 3가지, 이건 뭐 저만 한 건 아니고 이제 뭐 많은 경우 이렇게 같이 동의를 하는데, 사실 아프리카의 저발전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는 노예 무역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고대에서부터 특히나 대서양 무역이 사실 포르투갈이 아프리카에서 제일 먼저 거래하기 시작했던 거는 아프리카에 원래는 금 찾으러 갔는데 그 다음에 노예 무역입니다. 노예 무역인데 실제로 대서양 노예 무역이 이제 포르투갈하고 이제 스페인이 해서 이제 이 남미로 쫙 데려간 흐름이 있고 그 뒤에는 이제 네덜란드하고 뭐 영국하고 프랑스가 뛰어들어서 여기 카리브 연안의 섬이라든가 이제 미국 대륙으로 이제 아프리카 노예들이 엄청 많이 가는데 여기에 도착한 사람들의 규모가 1,500에서 1,900만 명. 이게 사실은 이제 출발했을 때까지 치면은 2천만 명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 다 남자잖아요. 건장한 노동력이 되는 남성들이 16세기에서 19세기까지 약 300에서 400년 동안 2천만 명의 여기서 인구가 빠진 거예요. 가장 생산력이 높은 사람들 자체. 주로는 다 아메리카였나요? 거의 없고. 다 남미로 가는 거예요. 아메리카로 가는 거죠. 흰대륙으로. 그래서 여기에 이제 사탕수수 다 재배하고 뭐 이렇게 하러 가는 거죠. 여성은 안 데려가네요. 여성은 노동력이 아니니까 뭐 그 생식을 위해서 좀 데려가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성비 불균형이 엄청났겠네요. 엄청나죠. 90% 이상이 노예 90% 남성이었습니다. 네네네. 노동력으로 데리고 가는 거니까. 그렇게 이거 자체가 저발전의 가장 핵심적인 이유다. 근데 두 번째가 이제 아프리카 분할이죠. 근데 이것도 보면은 사실 아프리카 분할하면은 우리가 유럽이 전 세계 식민지 경영했던 거를 이렇게 조금 좀 흥미롭게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이게 이제 제가 2개의 지도를 가져왔는데 유럽 각국의 식민지 상황인데 여기가
1800년대입니다. 1800년이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1885년, 95년 뭐 이렇게 될 거예요. 1800년대의 이제 시작과 끝. 19세기의 시작과 끝 이렇게 치면은 사실은 19세기의 거의 초반부에까지 치면 이제 1800년대까지 보면 남미나 여기가 이제 유럽 제국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식민지였던 거죠. 남미? 남미하고 여기에 이제 남미, 중미, 아메리카가 여기였는데, 여기가 이제 뭐냐면 1776년에 미국 독립해,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대혁명 하고 나니까 IT도 막 독립한다 그래. 뭐 그리고 뭐 이제 프랑스에서 나폴레옹이 전쟁을 일으키면서 유럽을 전체적으로 제패해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사실 이제 포르투갈, 스페인이 힘이 빠지니까 이 남미에 있는 식민지 국가들이 이제 다 독립하겠다 나오거든요. 1820년대부터 이렇게 쫙 이제 남미 대륙들이 합니다. 근데 요때까지만 보면 사실 아프리카는 정말 그냥 인구를 빼가는 곳이었어요. 아프리카에서 뭔가 농사를 짓겠다든가 뭔가 이제 그 남미식의 대농장을 경영하는 게 전혀 없었습니다. 영토적으로 지배하지 않잖아요. 그냥 여기서는 이제 자원이나 뺏어가거나 금이 있으면 금 가져오고 상아 가져오고 대부분은 이제 노예 데리고 가는 곳이었던 거예요. 예, 약탈지였던 거죠. 근데 이제 여기가 1800년대 말에 가면은 이제 남미 국가들이 싹 독립하잖아요. 여기도 유럽, 이게 북미도 이제 다 독립을 해버리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다시 유럽이 아프리카에 이제 드디어 아프리카는 이때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보면은 아프리카에 대한 유럽의 식민 지배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베를린 회의거든요. 베를린 회의가 이제 1884년 겨울이 시작해서 85년까지 이제 한 3, 4개월 동안 이어지는데, 이게 뭐냐면은 유럽 열강이 아프리카를 식민하기 위해서 자를 대고 이렇게 그 줄을 긋는 그런 식인 거죠. 예. 그래서 보면은 사실은 원래 이제 여기 이제 유럽의 14개국이 이제 다 참여를 하는데, 여기서 이거의 가장 핵심이었던 나라가 레오폴드 2세하고 그 다음에 독일입니다. 독일이 이제 후발주자로 우리도 어디 저기 좀 아프리카의 식민지가 갖고 싶어 라는 게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레오폴드 자체가 우리 벨기에도 후발주자인데 나도 이제 그 벨기에 국가하고는 왕국하고는 이제 본토 왕국 말고 나의 개인 식민지가 갖고 싶어 이렇게 해가지고 사유지를 참여하기 위해서 아프리카에 되게 땅 따먹기 욕심을 내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요 베를린 회의를 통해서 독일, 영국 요 14개국 러시아, 오스트리아, 헝가리까지 해가지고 오스만 제국까지 포함해서 14개 국가가 아프리카의 인위적인 국경선을 쓰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선의 국경선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4대국으로서 사실 되게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이를테면 뭐냐면 큰 부족, 왕국까지 만들어서 큰 부족을 일부러 자릅니다. 그 다음에 한 영토 안에 여러 부족, 경쟁 중인 여러 부족들을 묶어버립니다. 통치하기 편하죠. 그렇죠. 예. 그런 일들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래서 이후 이제 그 유럽 열강이 아프리카 대부분은 요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거의 이제 막판이 되면은 이제 베를린 회의 이후에는 아프리카가 전체적으로 유럽의 이제 이 완전히 영토적 식민지가 되는 거죠. 독립한 다음에 나눠줄 때 자로 되고 독립시킨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베를린 회의에서 이제 완전히 결정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사실 아프리카의 저발전의 이유를 보면은 사실 자원이 많다. 자원이 많은데 뭐 다른 나라도 되게 많지만 사실 자원 중에서도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뭐 석유가 되게 이제 기본적인 자원이라면, 석유 말고 요새 이제 뭐 10대 광물이 이제 되게 많이 나오는 거죠. 예, 희토류, 그 다음에 핵심적으로 지금 많이 나오는 게 코발트, 구리. 그 다음에 이제 요쪽이 이제 남아공 이쪽이 이제 다이아몬드가 많이 나는 데거든요. 예, 여기 다이아몬드, 금 이쪽이 이제 남아공, 뭐 보츠와나, 나미비아 이쪽이 이제 다 뭐 금, 구리, 뭐 그 다이아몬드 뭐 이런 게 있고요. 사실은 자원 전쟁에서 가장 핵심적인 나라는 DR 콩고입니다. DR 콩고. 벨기에가 식민지로 삼았다. 사실은 벨기에는 그 레오폴드 2세가 DR 콩고를 지배하던 당시에 가장 핵심적으로는 거기는 이제 농사 짓는 거예요. 카카오 열매 따는 거. 카카오 열매 따는 거, 뭐 이러는 거였는데, 식민지가 이렇게 좀 물러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 지하에 엄청난 자원이 매장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DR 콩고가 되게 핵심적으로 되게 중요한 나라가 되는데요. 뭐 어쨌든 그래도 이제 뭐 글로벌 사우스로서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뭐 아프리카 코트라에서 나온 얘기 그냥 사실 경제적으로는 커런틀리 여전히 좀 어려움이 많고 질곡도 많고, 그 제가 좀 그 저한테 그 선거 때 되면 그
그래도 필리핀도 되게 주기적으로 선거하는 나라거든요. 필리핀 선거 끝나고 나면 저한테 필리핀 선거 이렇게 평가해주라는 뭐 이런 인터뷰 가끔 하고 그러는데, 필리핀 선거할 때 제가 이제 많이 쓰는 표현인데, 이거는 되게 고전적으로 그 국제정치학에서 필리핀 설명할 때, 체인지리스 체인지. 라는 표현을 변화 없는 변화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 아프리카 좀 그렇습니다. 변화 없는 변화이긴 한데 어쨌든 잠재력이 되게 많다. 잠재력은 이제 자원, 특히나 이제 이런 거는 이제 기후 변화 관련된 뭐 전기차라든가 뭔가 뭐 신산업에 되게 필수적인 것들이고, 그다음에 지속 가능 발전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어떤 사례 국가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저는 더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인류가 망할 수 없으니까 유엔체계나 기후변화 협약에서는 어쨌든 아프리카 국가가 하나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들어야 되고, 또 그들이 어떤 역할을 분명히 캐스팅 보트에서 해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루안다 얘기를 좀 할 게 있는데, 사실 제가 루안다에 하면서 얘기했는데 이 루안다가 흥미롭습니다. 루안다가 어떤 점에서 여기 94년도, 제가 구사학번이거든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저희 인문지리학 보고서를 제가 이걸 가지고 썼어요. 그러니까 난 루안다에 갈 운명이었어. 내가 막 얘기를 했는데, 예, 루안다에서 94년에 인구가 80만 명이, 석 달 동안 80만 명이 죽는 제노사이드. 나치 이후로 가장 큰 인종청소라고 불려지는 이제 제노사이드가 일어납니다. 예, 일어나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제노사이드 그 자체를 얘기 많이 하거든요. 80만 명이 죽었어. 그것도 한 3, 4개월 만에.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학살에 관여했던 이제 종족 분쟁이었는데, 소위 말하는 투치라는 종족이 당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면 후투가 공격을 했을 거 아니에요? 후투들이 그러면은 이제 그 투치, 우간다에서 망명 군을, 이렇게 그 해방군을 자임했던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이걸 정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투치를 막 죽였는데, 이 우간다, 옆 나라에서 힘을 키우던 투치들이 들어와서 이 전쟁을 종식시켜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그때 그 군사령관이 지금까지도 대통령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그러면은 그때 여기에 가담했던 사람들은 어디 갔을까? 여기 있으면 죽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사람들이 다 대부분 DR 콩고. 대부분 DR 콩고 혹은 이제 우간다에 가 있습니다. 100만 명 정도가. 80만 명이 죽고 100만 명 정도가 도망가서 옆 나라에서 살고 있는데, 사실 그 사람들이 반군인 거죠. 근데 여기서 또 끝나지 않습니다. 그 반군들을 잡아야 되니까 여기에 또 과거에 여기가 이제 어찌 보면 이제 후투 투치가 이제 계속 세력이 이제 몇 번 바뀌는, 계속, 그러니까 후투가 세지면 투치들이 도망가고 투치가 세지면 후투들이 도망가고 이러니까, 사실 DR 콩고는 후투만 있는 건 아니고 투치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투치의 그 지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M23이라는 어떤 군사 조직이 있는데, 최근 이 M23이 여기 이제 고마라는 여기를 해방구로 만들고, 여기가 이제 그 키부 호수인데, 키부 호수의 이 북키부 전체를 거의 장악하면서 우리 독립할까? 막 이런 얘기를 막 하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근데 이 전쟁이 사실은 다 루안다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렸지, 이 루안다 제노사이드의 여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우리는 이제 아프리카 역사 이제 좀 띄엄띄엄 보니까 그런데, 그 94년에 그러니까 이제 제노사이드가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제노사이드에 80만 명 죽은 것만 기억하는데, 94년 제노사이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콩고로 도망간 후투의 어떤 잔인한 살인자들을 응징하거나 이들을 어쨌든 이제 잡아오기 위해서 그 투치, 이 루안다를 장악한 투치가 이제 이쪽으로 사람들을 보내서 이제 잡으려고 한. 근데 이게 애들이 제노사이드 했던 애들이에요. 네네네네. 가해자들이 많은 거죠. 네네네. 딱 100만 명이. 네네네. 여기에 가 있는 거예요. 콩고 쪽에. 네네. 그런데 이들을 또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아프리카판 세계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제1차 콩고 전쟁이 96년에 있고요. 제2차 콩고 전쟁이라고 또 99년에 또 일어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어찌 보면 다 제노사이드의 여파인 거죠. 그 다. 가해자들을 다 응징하기 위한 전쟁이 두 번 다. 네, 근데 그렇기도 한데, 핵심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콩고의 그 DR 콩고가 최근에 그 코발트를 중심으로 한 희귀 강물, 그 지금 전 세계가 원하는 그 10대 강물 중에 정말 많은 양이 콩고에 있는데, 콩고에서도 딱 이 키부 호수의 이쪽 동부, 여기가 그 자원의 보고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전쟁이라는 건 많은 경우 종교 전쟁이나 인종 전쟁인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움직여지는 동학은 경제 전쟁인 거잖아요. 예, 광물이 뒤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 빼고 난 다음에는 루안다 되게 흥미로운 나라인데 여러모로 흥미롭습니다. 이제 제가 그냥 이 루안다 이 책 쓰면서 제가 이 루안다를 설명한 건데 일단은 이제 그 동아프리카 지구대에 있는 내륙국이다. 이중 내륙국이다. 이런 게 있는데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 나라 천개의 언덕이라고 불려져서 고원 도시다. 그래서 연중 온화하다. 제가 그때 아프리카 갔는데 한국보다 덜 더웠다. 네, 밤에 춥더라. 산에 가니까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근데 루안다 되게 작은 나라거든요. 나라가 경상도만 합니다. 되게 작아요. 되게 작은데 인구 밀도가 되게 나름 높은 거예요. 예. 근데 어쨌든 유럽 제국, 독일, 특히 벨기에가 식민 지배하면서 경상도 많은 네, 네. 인구가 1,400만 명이에요? 네네네. 와. 경상도만 한데 1,400만 명. 그러니까 인구 밀도가 되게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 짓기도 편하고 기후도 좋고 이러니까 15세기부터 여긴 독립왕국이 존재를 했던 나라예요. 예, 이런 나라인데 제노사이드가 발생을 한 거잖아요. 근데 제노사이드 이런 거 발생하고 나면 사실 나라가 참 기양할 정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되게 특이하게 2000년대 이후로 카가메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엄청나게 안정적이 됩니다. 거기다가 그래서 뭐냐면 부정부패에 대한 단호한 대처, 개발 원조의 효과성 등대로 아프리카의 모범 국가로. 루안다는 돈 주면 뭘 해내. 또 심지어 뭐냐면은 이거 얘기하면 사람들 되게 놀라는데 루안다는요 2006년에 국가법으로 비닐봉지를 안 써요. 그러니까 보면은 사실 이제 아프리카 가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그 오픈핏으로 막 하수구들 막 이렇게 열려 있고 막 이러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이제 그 가장 쓰레기 중에서 가장 처리하기 힘든 게 비닐봉지거든요. 비닐봉지, 플라스틱 그 팩인데 이 비닐봉지를 그 카가메가 못 쓰게 합니다. 아프리카의 싱가포르 네, 같은. 뭐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한때는 뭐냐면 폴 카가메가 나는 아프리카의 박정희가 되고 싶다. 뭐 이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사실은 박근혜 탄핵되고 난 다음부터 이제 그 얘기 쏙 뺐다는 얘기가 있어요. 탄핵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프리카의 싱가포르 같은 나라가 될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사선이신데, 사실 큰 틀에서 보면은 독재죠. 독재 맞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에 작년 7월에 선거했는데 99% 지지율. 북한이야. 아니 근데 당도 여러 개 있긴 해요. 근데 실제로 뭐냐면 국민들이 너무 좋아해요. 좋아하기도 뭐 두려움도 있지만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어쨌든 제노사이드는 저 사람의 리더십 덕분에 끝났다. 서로 죽이는 게 나중에는 투치만 죽인 것 같지만 사실은 온건한 후투들도 되게 많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엄청난 상처인데 그 엄청난 제노사이드를 끝냈다. 부정부패와 단호하게 싸운다. 그다음에 국가를 발전시키고 있다. 이렇게 해서 사선에. 훌륭한 독재자네요. 네. 그리고 또 그런 얘기도 해요. 야, 우리나라는 어쨌든 선거 다 하잖아. 우리 대통령은 사선했지만 우리 대통령이 이제 25년째야. 저 옆 나라 봐봐. 다 37년, 40년 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 야, 우리 선거해. 우리 선거를 뽑아. 막 이런 거예요. 그게 또 되게 흥미로운 게 있는데 이게 또 제노사이드 국가이긴 한데 루안다에도 국회가 있거든요. 국회의원이 아마 한 110명인가 120명 정도 될 거예요. 그 정도 되는데 국회의원의 60%가 여성입니다. 와. 이 나라가 또 헌법 개정을 중간에 이게 2010년도에 2003년일 거야 아마 이렇게 아무튼 그 둘 중에 하나에서 해가지고 요게 아마 그때 2003년일 거예요. 워낙 남자들이 또 주로 많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성 인력을 쓰는 것도 있지만 2003년에 아예 헌법 조항에 그런 고위 공직자의 30%는 무조건 여성을 한다. 여성 할당자 그렇게 세게 하는데 하다 보니까 여성이 더 많아요. 국회의원의 60%, 2024년 선거 결과는 60% 넘게가 여성입니다. 국회의원은. 이게 좀 되게 흥미로운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여기가 독일령이에요. 이게 또 이게 뭐냐면 루안다라는 나라를 맨 처음에 유럽 제국들이 올 때는 동쪽에서 온 거예요. 동부에서. 이 독일이 먼저 탄자니아를 자기 식민지로 했다가 탄자니아 타고 빅토리아 지나서 이렇게 오거든요. 근데 벨기에 그 콩고는 여기 이제 서쪽에서 오는 거죠.
서쪽에서 이렇게 쭉 오는 거긴 한데, 이 이제 독일령 아프리카 제국이 됐다가, 그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벨기에로 넘어갑니다. 벨기에로 넘어가요. 근데 벨기에로 넘어가고, 근데 여기서 이제 벨기에가 진짜 나쁜 짓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콩고에 비해서 그렇게 심한 나쁜 짓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콩고 비슷한 짓을 해요. 뭐냐면은 30년대 벨기에 식민당국에서 이제 루안다에 이제 그 세금을 매기려고, 인두세 매기려고 이제 신분증을 발급하기 시작하는데, 신분증에 종족을 표기하게 합니다. 종족을 표기하게 하는데, 근데 사실 뭐냐면은 그 전까지만 해도 루안다에서 후투, 투치가 사실은 이 사람들이 조금 아주 원형적인 사람들은 다르게 생기긴 했어요. 투치가 훨씬 더 키가 크고, 이 사람들은 뭐 우유 먹는 유목민들이어가지고 키가 크고 뭐 날씬하고 좀 이런 게 있고, 후투는 조금 더 아프리칸처럼 생기고 뭉툭하고 농사 짓는 뭐 이런 사람들인데, 그게 결혼이 가능했거든요. 상호간에 결혼도 되게 많이 해서 그랬는데, 이 벨기에가 뭐냐면은 신분증에 너는 투치냐, 너는 후투냐, 너는 투하냐, 이것을 적게 만듭니다. 뭐 그렇기도 하는데, 뭐 사실은 난이 뭐냐면은 코 길이 재가지고 코 길이가 18cm가 넘으면 투치, 뭐 아니면 후투, 뭐 이렇게. 걔네는 왜 그건 그렇게 한 거예요? 불안정치 때문에? 관리자 역할을 맡기는 거잖아요. 절대 다수보다. 뭐 이러면서 사실은 벨기에에 의해서 인종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벨기에 식민지 하는 동안에 투치가 득세를 한 거죠. 근데 벨기에가 물러날 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제 물러나는 게 뭐 바로 물러나지는 않고 62년에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가는데, 62년 전에 어쨌든 자기들이 보호령 같은 걸 하면서 이제 선거도 하게 하고 하잖아요. 근데 선거 결과 하면은 당연히 후투가 이기죠. 왜냐? 인구의 60%가 넘으니까 후투가 이기니까, 그걸 또 후투를 막 인정을 해요. 후투 정부를. 후투 정부를 막 인정을 해요. 그래서 아무튼 62년에 이렇게 되는데, 근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제 그 62년에 독립하고 난 다음에 유엔 감독가에 선거하고 난 다음에 후투계 정당이 득세를 하니까 투치계 난민들이 또 막 다 도망을 가는 거예요. 식민지배 때 니네가 위에 있었지? 막 이러면서 뭔가 공격들도 나오니까. 집권이 영원히 불가능하니까 당연히 불만이 생기겠네요. 네네, 뭐 이렇게 나갔죠. 그리고 이제 73년에는 하브야리마나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후투인데, 후투 안에서 또 이제 그 권력 투쟁을 하면서 군인 하나가 이제 그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일당 독재 국가를 만들어요. 일당 독재 국가를 만드는데, 근데 또 하나 여기서 또 되게 흥미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간다에 엄청나게 넘어가 있는 투치족 난민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투치 난민들이 중에 뭔가 자기들의 살 길을 찾아서 우간다 군에 들어간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우간다 군인인데 스스로 투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냐면 우간다 군인이면서 투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궁극적으로 우리는 루안다, 우리나라로 돌아가서 루안다에서 살고 싶은 욕망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막 만들어져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 이게 옛날 이름은 잘 모르겠고, 요게 이제 86년에 만들어졌다. 이 조직이 이제 87년에 RPF로 바꾸거든요. RPF가 뭐냐? 루안다 패트리어틱 프론트. 그러니까 루안다 애국 전선 이런 건데, 이게 현존하는 당입니다. 루안다의 일당입니다. 근데 이 뭐냐면 사실 이제 86년에 우간다에서는, 우간다도 막 그 이디아민 막 이래가지고 막 독재자 막 사람 뭐 잡아먹었다는 뭐 그런 독재자라고 막 이랬었잖아요. 우간다 출신이군요. 네, 우간다인데 이디아민을 어쨌든 물러나고, 무세베니도 뭐 이때부터 지금까지 대통령하고 있는 이제 독재자이긴 한데, 무세베니가 사실상 집권을 하는데, 이 RPF의 이 군사력이 엄청나게 주요 전투에서 아주 엄청난 전공을 세워줍니다. 이들의 지원이 결정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무세베니가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정권을 잡은 다음에, 루안다를 막 지원을 해. 우간다 군 안에 있는 루안다 투치계 군인들을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제 뭐냐면은 하브리아마나가 독재자잖아요. 근데 독재자고, 어쨌든 여기가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프랑스어권이니까, 이제 벨기에보다는 프랑스가 크니까 이제 그 프랑스어권에서 뭔가 이 정상회담도 하고 원조도 많이 받고 막 이랬었는데, 프랑스 아프리카 정상회담 중에서 미테랑이 뭐냐면은, 앞으로 우리는 독재하는 나라한테 원조 안 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은 하브리아마나가 어쨌든 그러면은 나도 이제 선거는 할게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선거는 할게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뭐냐면 이 사람이 그래서 계속 내전이 너무 끊이지 않으니까, 여기 이제 부룬디 대통령하고 그 루안다 대통령하고 또 하나가 있는데, 세 명이서 어쨌든 회의를 마치고서
올라오는데 평화협상도 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우리는 그러면 후투의 나라 말고 후투 투치 잘 사는 나라를 같이 해볼게 여기까지 결정을 하고 비행기를 탔는데 그 비행기가 떨어집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은 비행기가 떨어졌는데 후투 대통령이 죽었잖아요. 저거 투치가 죽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진실은 정확하게 결정되질 않았는데 지금으로서 나오는 건 뭐냐면 후투가 뭐냐면은 후투 대통령이 투치랑 같이 사는 거를 하려니까 후투 강경파가 죽였다. 뭐 이런 썰도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이 이렇게 죽으면서 이 제노사이드가 시작이 되는 거죠. 제노사이드. 그래서 80만 명이 죽고 100일 동안 80만 명.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거와 관련돼서 사실 이제 호텔 류안다는 조금 더 유명한 영화. 이 사람도 이제 실화를 모태로 하는데 이제 벨기에가 세운 어떤 그 고급 호텔에 지배인을 했던 이제 투치계 아저씨인데 부인이 후투였던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죽을까봐 부인을 구출하려고 하다 보니 부인 말고 이 호텔에 그 한 1000여 명이 되는 후투와 외국인들을 막 다 이렇게 보호를 한 거죠. 그래서 뭐 거의 뭐 아프리카판 쉰들러 리스트라고 얘기되어지는 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영화를 루안다에서는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나중에 이렇게 좀 폴 카가메 대통령한테 독재자라고 계속 얘기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잠깐 구금도 됐다가 지금 미국 가 있습니다. 미국 국적자가 되어 있고요. 최근에 이거는 이제 여성 영화로서 트리 오브 피스라고 이거 아마 작년에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는데 사실 진짜 여기서 되게 끔찍한 장면이 실제로는 안 나오지만 어떤 장면의 끝하면서 이제 소리는 나는데 또 제가 루안다 가서 본 거 중에 이게 참 개도국인데 참 특이하다라고 했던 게 스트릿독이 없습니다.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개가 없어요. 왜요? 왜냐하면은 이 80만 명 죽었던 제노사이드 기간 동안 먹을 게 없으니까 개를 하는 거예요? 아니 개들이 시체를 개들이 아유. 그래서 개를 더 이상 키우지 않는 나라가 됐어요. 개를 키우는 걸 되게 터부시하는. 개들이 시체를 먹었고 그래서 개를 아예 다 그냥 다 그런 개들도 죽이기도 하고 더 이상 개는 키우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그다음에 이제 뭐 곳곳에 보면은 아직까지 사실 80만 명이 죽었으니까 안 죽은 데가 없는 거예요. 안 죽은 데가 없고 그래서 이제 그 곳곳에 이게 추모하는 어떤 곳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RPF가 이게 너무 너무 이거는 이제 투치를 죽이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자체가 이제 너무나 엄청난 비극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간다에 있던 RPF들이 이제 진격을 합니다. 이렇게 쭉 진격을 해서 어쨌든 이제 그 전쟁을 끝내고 국민 통합 정부를 구성하겠다라고 선언을 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당수의 후투인들 약 170만 명에서 한 200만 명 정도가 보복을 우려해서 이들이 DR 콩고로 넘어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DR 콩고 동부, 키보우스 저쪽에서 북서쪽에서 이게 루안다하고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제1차, 2차 대전이 이 콩고 내전, 콩고 전쟁이 일어나는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이 폴 카가메가 그래서 되게 독특한 사람인 거죠. 그런데 그 폴 카가메 자체가 2살 때부터 우간다 난민촌에서 성장했던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미국 가서 군사훈련 받고 뭐 어쨌든 뭐 그래서 이제 군인인 사람인데 아무튼 이 사람이 2000년에 대통령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 전투의 가장 핵심적인 사람이었긴 했는데 6년간 자기는 나는 대통령은 안 할 거야. 난 부통령에서 만족할게. 나는 국방장관만 하고 어쨌든 제노사이드를 정리하는 게 나의 뭐 임무야.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다가 2000년에 어쨌든 이제 대통령이 되십니다. 추대 형식으로 대통령님이 되십니다. 예. 중간에 이제 헌법 한번 바꾸고 그다음에 이제 지난 7월에 4선에 당선. 99.18% 지지율로 대선. 근데 이분 중임 되니까 이번까지밖에 못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걸 없앴어요. 네네네. 지금 계산으로 35년까지 일단 할 수 있고요. 2035년까지? 네, 그렇습니다. 네네네. 57년생. 2살 때부터 우간대. 그러니까 아주 또 늙지도 않았어요. 35년 되면 또 뭐 한국회장 또 하겠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스토리가 있고요. 이분 한국에도 한 3번 정도 왔어요.
심지어 연대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도 받았어요. 어. 요새 연대가 루안다에 좀 정성을 많이 들이시거든요. 근데 행정학 박사님, 양재준 행정학 네, 연대 행정학과 명예 박사 뭐 이런 것도 받으셨습니다. 네네네. 행정은 잘하겠네 진짜. 네. 그래서 사실 보면은 사실 루안다가 그 아프리카 전체 국가 54개국 보면은 그 아래로부터 여전히 좀 가난합니다. 이렇게 1000불을 기준으로 했을 때 1인당 퍼카피타 그 연간 카피탈 이제 1000이라고 했을 때 루안다가 딱 1000이 넘어가는 그 첫 국가예요. 그러니까 사실 아직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사실 94년에 제노사이드로 완전 나라가 망해먹은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쨌든 카가메 리더십 하에 정치를 안정시키고 대원조와 국가개발 전략을 되게 해서 2008년에 2012년까지 연평균 8% 성장을 이뤄냅니다. 진짜 걱정이. 그리고 이제 엄청나게 높은 투명성, 투명성, 효과적인 리더십 이러면서 고속 성장하고 막. 그래서 뭐냐면 또 아프리카, 루안다 하면 그런 얘기도 나와요. 여자 혼자 여행했을 때 안전한 나라. 세계 2위. 세계 2위. 아프리카 2위가 아니라. 저도 막 그 키갈리에서 막 돌아다녔어요, 밤에. 밤나들이 다니고 막. 되게 흥미로운 나라인 거죠. 뭐. 근데 물론 취약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중 내륙국이에요. 바다까지 가려면은 나라를 2개를 넘어가야 돼. 하나도 아니고. 우간다 지나서 케냐 가거나, 탄자니아 가고, 이게 부룬디 지나서 이제 탄자니아 가거나 뭐, 이렇게 해야 돼요. 자원이, 이렇게 좀 농사 짓기는 좋고 평화로운 나라인데 자원이 1도 없습니다. 자원이 다 키보호스, 여기 딱 키보호스를 중심으로 해서 키보호스의, 그러니까 서쪽이 루안다고 키보호스의 동쪽이 DR 콩고거든요. 민중 콩고인데 자원은 다 이쪽에 있는 거야. 루안다 쪽이 아니라. 네. 콩고 쪽에. 근데 또 그런 얘기도 해요. 사실은 루안다가 과거 왕국 시절에 키보호스와 키보호스 너머까지 다 우리 땅이었다. 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또 그쪽에 가면은. 뭐 그렇긴 한데, 그렇습니다. 일단 인구 밀도 높고, 대외 의존도 높고, 그 다음에 인적 자원 취약하고, 뭐, 그 다음에 차나 커피 제외하고는 사실은 농업인데 되게 자급자급하는 정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북키부, 여기가 고마 분쟁이 사실 올해 초에 되게 심각했습니다. 여기 사실 사람이 막 엄청 죽었어요. 사망자 1000명 이상 나오고, 시체 정리 안 되고, 그래서 뭐, 어디 시사 프로에서 좀 나오기도 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70만 명이 또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유엔 평화유지군이 DR 콩고, 우간다 이쪽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실 최근에 이제 미국이 빼는 것도 있고 해서 유엔 아프리카에서 활동하는 유엔 평화유지군이 니네가 실제로 평화유지에 무슨 도움이 되냐 이래서 이제 점점 축소 국면이었거든요. 축소 국면이었는데 이래서 이제 북키부에서 활동하던 유엔군이 철수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M26, 23가 여기 있는 후투들을 우리가 다 잡아내겠다 막 이러면서 역할했던 거네요, 실제로는. 네,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뭐 분쟁은 계속 있었으니까 어쨌든 있었는데 요번이 되게 셌죠. 2025년 들어서 엄청 세서 그래서 루안다 간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걱정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뭐 사실 거기는 어쨌든 이제 국경 너머니까 어쨌든 뭐 100만 명 이상이 뭐 이렇게 이게 전쟁으로 인해서 이주를 해야 되는 뭐 이래서 인도적인 위기가 발생하고 막 이렇게 되고 또 하나 뭐냐면은 사실은 미국 유엔 그래서 유럽 국가들이 루안다 제재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야, 니네가 M23 니네가 지원하는 거지. 라는 것들도 하고 또 하나 뭐냐면 국제사회가 되게 의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루안다가 자원이 없는 나라인데 루안다의 광물 수출량이 계속 2000년대 이후로 늘어납니다. 아마도 여기 북키부 지역에서 이렇게 반군들이 캐낸 그 광물이 루안다로 넘어와서 루안다 산에 딱지를 달고 이제 전 세계로 가고 있다라고 비난을 받으면서 그게 사실 몇 개의 어떤 그 자금 흐름에서는 실제로 발각이 되기도 해서 유럽 국가들은 다 제재 들어갔어요, 작년에. 다 제재 들어가고 막 이랬었는데 여기서도 여기가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가 키보호수인데 키보호수 이쪽이 이제 다 완전히 다 자원의 보고인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자원의 보고인데 근데 유엔군이 철수하면서 사실상 이거는 이제 종족전쟁이라기보다는 광물전쟁에 그런데 여기도 트럼프가 숟가락을 얹었습니다. 6월 27일에
DR 콩고 외무부 장관하고 여기가 르완다 외무부 장관, 여기 제이디 벤스죠. 여기 트럼프가 불러서 둘이서 평화협정에 사인하게 시켰어요. 이 전쟁도 내가 끝냈다. 노벨상 통일과 네네네네네. 아무튼 누구랑 평화협상을 하는 거예요? 여기가 르완다 외무부 장관이고 여기가 DR 콩고 외무부 장관이고. 이런 일이 또 있었어요. 그 둘이 전쟁 중까지는 아니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계속해서 뭐냐면은 사실상 여기가 이제 어찌 보면 M23 대 DR 콩고 정부군 간의 싸움이거든요. 근데 M23의 뒤에는 르완다가 있다라는 게 뭐 이를테면 이제 유럽군하고 뭐 그다음에 이 주변 아프리카 주변 국가들의 주장이었고 사실인 측면도 조금 있기는 있고 뭐 그랬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거의 다 왔는데 이 사진들 몇 개 보여드릴게요. 키갈리 여기가 공항이거든요. 조만합니다. 사실은 아직까지는 동네 공항이에요. 뭐 비행기가 이렇게 많이 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들어가면 이제 진짜 깔끔합니다. 완전 이렇게 너무 깨끗하고 여기가 키가 좀 웃기게 생각보이지만 사실 되게 가보면 웅장하거든요. 이게 키갈리 컨벤션 센터. 폴 카가메가 또 뭘 하냐면은 아프리카 연합의 의장을 하면서 한 지난 4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열리는 국제회의의 상당수를 자국에 유치를 합니다. 예, 이래서 이제 마이스 산업을 자기가 막 진흥하겠다 이래서 이런 데들이 있고, 우리 한수정 대표, 아름다운 커피 대표님이 계신데, 키갈리, 여기 뭐 차 없는 거리 이런 것도 만들었어요. 여기 원래 건물 있었는데 건물 다 밀어버리고, 도시 안에 걷기 좋은 길만. 근데 여기가 키갈리 야경. 야경. 이게 막 이렇게 힐들이 있으니까, 이 야경 좋습니다. 여기 깨끗하죠. 일단 깨끗하죠, 여기. 이 일요일인데. 일단 이렇게 깨끗합니다. 나라 자체가. 그 다음에 키위부카라는 게 이게 뭐 이제 기억하라. 이래서 이게 제노사이드 올해가 31주년이어서 올해 가보니까 이제 곳곳에서 이렇게 있고 이 제노사이드가 있는 시기에는 아직까지도 끊임없이 이제 이 교육하고 사람들이 다 거의 그 전국 단위로 모든 학교 뭐 그다음에 모든 그런 사람들의 모임에서는 이 제노사이드 그런 장소들에 가서 참배하고 뭐 이러는 과정들이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나름 이슬람 상가 지역에 갔었는데 여기 인양계라는 게 인양계가 새 이름이거든요. 흰새 뭐 이 나라에 되게 좋아하는데 인양계라는 게 이제 브랜드이기도 한데 여기 이제 사모님 영부인 사업 영부인님 회사 네, 뭐 그렇고요. 요거에 제가 요 다음 사진을 해야 되는데 요게 뭐냐면 쓱 배송이라고 해서 신세계 마트. 예, 이마트 그냥 아예 저기 뭐야 이거 표지가 그대로 아직까지 남아 있는 중고차가 여기 넘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찍었는데 이 아프리카 여성과의 인양기와 이 쓱배송이 있어요. 그다음에 요분은 이제 여기 저이긴 한데 이분이 투치가 이렇게 전형적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 이 폴 카가메도 키가 거의 한 1m 90 되고요. 폴 카가메 집안에선 딸이 제일 큰데 딸이 2m가 넘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뭐 이를테면은 우리가 아프리카 근데 진짜 이 신체적으로 우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투치가 이렇게 생겼구나.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있고, 뭐, 에티오피아의 뭐, 당카라든가 아니면 이쪽 케냐에 있다라는 마사 이런 사람들이 다 2m 넘는 장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약간 피그미스러운 이제 되게 작은 사람들도 있지만 되게 신체적으로 되게 우월하다, 이 사람들. 우유 많이 먹어서 그런다. 유목민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진짜 이게 뭐냐면 제가 여기 어디 지구촌 나눔 운동에서 하는 어떤 사업장에 그 농업 사업 하는데 갔을 때인데 여기가 뭐냐면 이거 학교 아니라 데이케어 센터 같은 거거든요. 데이케어 센터 같은 건데, 요 작은 마을에 이제 애들이 막 이렇게 많은 거죠. 예, 데이케어 센터. 요 전데, 제가 한번 안녕 하니까 막 다 같이 뛰어 모여가지고 저한테 막 안아달라, 애써달라, 막 이러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되게 아프리카녀서 너무 표정 좋게 해주는데, 이분이 들고 있는 스마트폰. 예. 사실은 농사 짓느러 이렇게 이런 걸로 농사 지으러 다녀요, 아직까지도. 이게 사실은 수도에서 1시간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는 시골 마을이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대부분 이렇게 비포장이고, 농촌이 지배적이고, 애들 엄청나게 많고, 그 다음에. 집을 흙으로 지은 거예요? 네네네, 흙집들입니다. 흙집들 여전히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나는 이제 벽돌은 굽죠. 굽긴 굽는데, 예,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는
그 전체 루안다에서 보면 키부 호수, 동부의 그 콩고하고 DR 콩고의 국경 있는 데가 키부 호수인데 그 키부 호수가 가장 높은 지대거든요. 그래서 루안다에서 커피는 여기가 제일 좋은 양질의 커피가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커피 산지 저희 있어가지고 갔는데 여기 이제 아프리칸 베드라고 해서 여기 뒤에가 다 이제 커피 밭이신 거고 여기서 이제 반경 한 이제 5km 이내에 있는 소농들은 다 여기 와서 이제 커피 생산해 오면 가져와서 여기 위에 이제 워싱 스테이션이 있어서 워싱 스테이션에서 하고 발효시켜가지고 여기 내려서 이렇게 커피 말리는 뭐 요런 한참 수확철인 어떤 장면들이 있고요. 사실 제가 이제 그 아름다운 커피랑 좀 인연을 맺었던 건 제가 그 2020년일 거예요. 제가 책을 하나 번역을 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ODA 쪽 사람들 좀 읽어보라고 뭐 그 개발도상국의 지리학이라는 책을 번역을 했는데 혼자 하는 건 아니고 이제 같이 했는데 제가 그 인쇄를 좀 의미 있게 쓰고 싶어가지고 그때 제가 좀 이제 제가 받은 인쇄, 우리 받은 인쇄 전체를 아름다운 커피에 기부를 했는데 아름다운 커피에서 여기를 여성의 커피로 특화하는 프로젝트를 하는데 종잣돈을 마련해 줬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여기 쿵가하라라는 여성 중심 협동조합의 의장님이시고 안젤리크라는 그래서 제가 그때 한국에 왔을 때도 만났고 요번에 가서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가 내 친구가 생산하는 커피가 잘하는 곳. 내 친구의 커피 맛이 있는 곳. 근데 저희가 하고, 이 아름다운 커피가 정말 저희가 모아준 공정무역 하면은 운동 제대로 하면 저희가 이제 프리미엄 가격을 주기 때문에, 근데 그 프리미엄 가격은 n분의 1로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게 아니라 공동체 기금이 되거든요. 쿵가는 너무 모범적으로 프리미엄 돈을 3년간 모아가지고 여성 협동조합용 전용 1헥타르 커피밭을 샀어요. 커피밭을 샀고 그때부터 키워서 올해 첫 수확을 한다고 해서 제가 일부러 이 현장에 다녀왔죠. 그래서 안젤리크랑 사이좋게 커피를 따는 뭐 이런 장면이었습니다. 뭐 살 수 있어요? 네네네. 아름다운 커피에서. 제가 네네네. 네,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아무튼 제가 이제 아프리카 한 번 다녀왔는데, 다시 가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아프리카 현대사 공부를 좀 제대로 다시 해봐요. 이게 봐도 새로운 게 계속 나오는 게 있어서 아프리카 현대사 공부를 좀 해봐야 되는데 최근에 좀 관심사는 어쨌든 중국의 존재감이 이제 되게 있는데 이 아프리카 현대 사실 중국이 1대1로 때문에 오지 않았거든요. 소위 말하는 이제 반둥 이후에 그 아시아 아프리카 동맹이 만들어지고 그때부터 이제 반둥에서 아프리카는 어느 나라가 합류했었어요 당시에? 아프리카에서 30개 넘는 국가가 했어요. 그거 바로 반둥이에요? 네네네네. 많이 왔습니다. 루안다도 왔습니다. 그때. 예, 많이 왔고요. 예. 반둥이 핵심이 아니라 아프리카였군요. 네네. 그게 아시아 아프리카 회의잖아요. 그래서. 예, 아시아 아프리카였고, 뭐, 그때 유고도 오고, 이집트 오고, 인도도 오고, 뭐, 이렇게 된 거죠. 네네네. 네네네. 그게 이제 지금 현재 브릭스, 그 다음에 이제, 사실, 그게 이제 제3세계라고 불려지는, 그러니까 1세계, 그러니까 이제 뭐 이를테면은 제3세계,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사우스, 뭐 77, 뭐 이렇게 얘기되어지는 그 그룹들의 시작이고, 뭐 그래서 이제 생각보다 그 관계가 깊다. 중국이 반둥의 이유. 네네네네. 예.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현대사 공부를 하는데 특히나 이제 좀 어떤 이 글로벌 사우스의 국제 정치사에서의 역할을 보려면 반둥을 좀 다시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저는 어쨌든 아프리카 중에서 우리가 다 중요하고 기관들이 각각의 어떤 특성들이 있지만 어쨌든 아시아에서 접근하려면은 동아프리카에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특히나 한국의 ODA는 앞으로 아프리카로 가는 양이 점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저 가보니까 이제 동남아 웬만한 국가들은 이제 ODA 졸업해도 되겠다. 아프리카 갔다 와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좀 안타까운 게 사실 2024년에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했잖아요. 윤석열이. 해서 30개국 넘게 왔어요. 40개국 넘게 오고 그중에서 정말 33개국 정상이 왔습니다. 정상이 왔는데 아프리카 정상회담을 했던 이유 자체는 잘 모르겠어요. 왜 했는지. 문재인이 신난 방법이 그러니까 예. 그거에 대한 어떤 뭐 그런 것들도 있었는데 이제 큰 틀에서는 보면은 사실상 뭐냐면은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아프리카에 선심을 쓰려는 게 좀 컸던 것 같고 왜 해?
중국 하니까, 일본 하니까. 중국하고 일본이 그 즈음에 우리보다 한 2, 3년씩 앞서서 다 한 아프리카, 뭐 이렇게 중아프리카, 일아프리카 정상회의를 다 자국에 초청을 해서 성대하게 치러줬거든요. 예. 그것, 부산이 이거보다 더 먼저 아니었어요? 뭐 근데 어쨌든 이게 그거 약속하면서 우리가 이때 오면은 뭔가 어떤 패키지, 그러니까 이제 정상회의라는 건 마지막 사인해 주는 거고 사실은 그거를 이 조건으로 이제 한 2, 3년간 조율을 쫙 하잖아요. 그 기간 중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엑스포에서 그게 사실 아프리카 국가들 거의 안 찍었거든요. 한국. 그런데도 이제 어쨌든 한국이 이렇게 어디에 계속 늘리고 이러니까, 왔는데, 뭐 후속 조치가 어떻게 될까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이제 사실 아프리카라는 그 대륙, 아프리카 개별 국가보다는 아프리카의 어떤 권역이 국제사회에서 무시할 수 있는 존재들은 아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이재명 정부에서 한국의 대외 전략으로서 글로벌 전략, 지역 전략, 그다음에 이제 남북한 한반도 전략을 대단히 좀 그 구체적으로 짤 때 이제는 우리가 아시아에서만 머물면 안 되고 아프리카도 같이 이제 우리의 협력의 파트너로 상정을 하고 그럴 때 우리의 역할과 위치가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제 아이고 너무 길게 했다. 여기까지입니다.